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고 있는 함익병쇼의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입니다. 오늘은 시간인 만큼 정말 우리 임영환 선생님 딱 이 시간에 오신 것 같아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내일이 6.25입니다. 네. 네, 벌써 70년, 6주년 뭐 그렇더라고. 네. 1950년 6월 25일이니까 어떻게 되나요? 75년. 예, 5학년 6입니다. 네, 75년 이렇게 되는데 항상 우리가 전쟁을 하는 걸 보면 전쟁 왜 일어나요? 사실 전쟁이 왜 나느냐는 건 보편적인 이유하고 이제 어떤 지역적인 이유가 있는, 지역적인 이유, 그러니까 독립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보편적인 이유는 리바이어던 썼던 홉스가 한 말이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그러니까 이 말이 원래 사람들이 듣기만 뜻을 잘 모르는데 네. 이게 영어로는 all 대 all이거든요. 네. 더 all,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집단이라는 말이죠. 홉스가 원래 한 말은 사실 집단이라는 뜻보다는 그냥 인간은 욕망의 도구이기 때문에 이게 수많은 사람이 이제 욕망이 충돌할 때 말로 해결이 안 된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싸울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인데 근데 왜 그러면 all이라고 그랬냐. 이게 all이기도 하지만 개인이 한 명 한 명 싸워가지고 이 전쟁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집단과 집단이라는 것은 말이나 법이나 합리적인 거는 도저히 이게 안 된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지만 되냐 어디. 이게 이제 그 홉스의 전제예요. 근데 그건 사실 맞는 말이죠.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는 종교든 뭐 도덕이든 돈이든 통제가 안 되고 우리가 법을 지키자고 하지만 법도 지나가 보면 안 맞게 되니까 그렇죠. 법을 고치자고 싸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또 전쟁이 나는 거죠. 뭐 전쟁이 꼭 총 들고 하는 것이 전쟁이 아닌 전쟁도 있지만 우리가 말한 물리적인 총 들고 하는 전쟁이라고 해도 국가 간의 협정 안 맞으니까. 네. 뭐 지금 벌어지는 모든 전쟁도 있지만 그 국제 협약이라는 거는 강제력이 없는. 이 사람은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안 지키면 국제 협약은 안 지키면 방법 없어요. 네. 어쩔 거예요. 뭐 원래 WTO가 세금 관세 안 매기는 건데. 이거 안 쓰면 그러면 집단으로 너 피해 본다 이런 거고 니들이 다 덤벼도 나한테 무슨 피해를 줄 건데 그러면 소용없는 거잖아. 희생 사람이 무시하는 그러니까 거죠. 진짜 국제협약은 의미가 없고 근데 이제 이런 국가나 이런 개개인의 법은 페널티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국제관계는 페널티를 줄 방법이 없다니까 주먹 말고는. 네. 결국은 전쟁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그렇게 되니까 전쟁이 나게 되는 거죠. 근데 6.25 전쟁은 여러 가지 성격적으로 보면 뭐 분석한 분들마다 다양한 분석을 해요. 네. 근데 이제 그건 인간의 보편적인 것이고 네.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별적인 사정은 다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인간의 욕망 때문에 싸운 데지만 이제 구체적 내용으로 들어가면 뭐 로미오와 줄리엣 나오듯이 뭐 연애하다가 싸우는 것 트로이 전쟁도 뭐 그런 것도 있고 막 있는데 개별적인 것은 결국 국제 간의 관계도 수백 개 국가 중에서 요 간의 이제 문제고 네. 그리고 이제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예를 들면 석유 때문에 전쟁이 난다 이런 말 많이 했는데 네. 만약에 한 2000년쯤 지나 석유가 아무 쓸데가 없거나 아예 없다. 있어도 쓸데가 없다. 그러면 안 날 거고요. 물 때문에 나는 전쟁은 이 물은 아무리 봐도 대체할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인도 파키스탄도 댐 쌓는다고 난리고 중국도 그거고 중동 이스라엘하고 전에 그 몇 차지 때도 요르단 갈릴리오스 물 뺀다는 게 중요한데고 지금 이집트도 그 나일강 물 독점하는 바람에 지금 에티오피아랑 사이가 안 좋은데. 그 북쪽에서 내려오니까. 예, 그 나일강은 진짜 어마어마한 강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혼자 먹겠다. 옛날에 말레이시아에서 싱가포르에다 물 줄 때 잠깐 끊은 적 있죠. 근데 그 이집트는 아직 안 터져서 그렇지 심각하더라고요. 근데 이디오피아 전력 갖고 이집트를 건들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러는 거죠. 저러는 게 이게 문제인 거고. 이집트는 미국이나 소련도 뭐라고 좀 하기가 힘든 게 지금 이집트 때문에 그나마 중동 평화가 절반 유지가 있는데 이집트는 참 그런 거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돌고 돌아서 우리가 6.25 전쟁은 김일성의 야욕이 제일 1번인가요? 아니면 스탈린의 지시가 1번인가요? 전쟁 이제 우리가 국지적으로 들어와서요. 구체적으로 논할 때 전쟁은 두 가지를 항상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뭐냐 이거 하고. 근데 목적이 뭐래도 할
능력이 있느냐, 조건이 됐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능력도 두 개가 있어요. 내 능력, 그 다음에 어떤 국제적인 어떤 그러니까 상대방의 능력 또는 국제적인 환경. 예를 들면 한국 전쟁 날 때 미국 개입 안 할 거라는 걸 믿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국제적인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계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도 미군이 처음부터 개입할 거라고 하면 미군이 전쟁 안 했을 거고 소련도 안 밀어줬어요. 근데 이제 계속 북한이 설득을 했어요.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다. 문제 없다. 중국도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 그것 때문에 믿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전제 조건 속에서 나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나의 욕망이 무엇이냐, 그거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 이 두 가지를 함께 따져야 됩니다. 그럼 에치슨 라인이라는 게 그게 하나의 전쟁을 촉발시킨 요인이 되긴 되는 거네요. 굉장히 큰 요인이 되긴 됐죠. 큰 요인이죠, 그게. 네.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 한국 전쟁 같은 건 진짜 복잡한 게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제 남한을 통일하겠다라는 게 컸고 북한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죠. 어차피 지금 두 개 체제로 나눠지는 상황에서 남쪽이 이제 일본이나 미국의 힘을 좀 도움을 받아서 이제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되면 결국은 북한도 위험해진다. 그리고 그 당시는 냉전 체제니까 어떤 경제적으로 승부난다는 것보단 진짜 칠 거다. 무력으로. 예, 네. 그러니 이제 일본이나 미국이 치면 우리 어떡하니, 북한이 이런 입장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때 소련한테 계속 부탁을 했는데, 소련대로 미국을 굉장히 무서워했기 때문에 이거 안 된다 하고 있었는데, 48년에 이제 국공내전이 거의 끝나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국이 49년도에 해버리니까 갑자기 이제 중국이 힘이 생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대로 또 북한이 이제 결국 대한민국이 통일을 해버리면 중국은 또 골치 아픈 거죠. 그렇죠. 미국이랑 접경하는 거랑 같은 꼴이 되죠. 예.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진짜 복잡한데 중국하고 소련은 한 번도 친구했던 적이 없어요. 사이 좋은 적이 없었죠. 예. 그리고 최대 라이벌이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함경도가 끝에 올라가면 딱 그 시베리아 우리가 여진종 이야기할 때는 흑룡강 이 라인이 중국과 소련의 경계선이고. 그렇죠. 또 이게 나중에 그때쯤 이제 알려졌지만 자원도 굉장히 많고 중요한데 이렇게 되니까 둘 다 이게 탐나면서도 이게 건드리면 서로 간에 감당할 수 없는 이 전쟁이 생긴다. 그런데 쟤하고 쟤는 우리는 라이벌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진짜 무서운 적은 미국이다. 뭐 이런 이상한 삼각관계가 가지고 친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그때 우수리강 사건 때도 뭐 완전 코미디 같은 게 서로 전쟁 안 하려고 무척 노력하잖아요. 뭐 주목하고 대표들 뽑아다가 쿵하고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안 싸워보려고. 그 큰 나라가.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한국이 딱 그 경계 라인에 있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만약에 그러니까 항상 이제 본인들은 자기 입장에 생각하니까 만약에 뭐 대한민국이든 미국이든 다 연합군이든 그쪽으로 치고 들어오면 중국하고 소련이 만약에 갈등이 났을 때 이게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바로 들어올 수 있죠. 넌 이제 이게 어떻게 하냐 이런 문제도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완충 지역으로 북한이 꼭 필요한 거네요. 네, 여러모로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북한은 사실 그것 때문에 큰 소리 치는데 걔들이 무역을 하긴 해요. 중국이랑 러시아랑. 근데 어디 그게 무역이냐고. 거의 공짜로 받아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결제가 잘 안 된다. 전 세계에서 지금 공짜로 먹고 사는 나라, 정말 공짜로 먹고 사는 나라가 몇 개 있는데. 그래도 뭐 가끔 이렇게 군인도 보내주고 하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은 나라 말고 꽤 역사도 있고 한데 남의 거 참 잘 뜯어먹고 사는 나라가 몇 나라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능력은 능력이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북한. 자, 그렇게 북한이랑 우리가 이제 75년 전에 동족 상잔을 겪었는데 박살면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전쟁은 인간 역사 그 자체다. 네, 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안 싸우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안 싸우는 방법이 있냐고. 가끔 내가 이런 얘기하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하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일주일에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하는 부부가 몇 명이야. 사이가 아주 안 좋으면 안 한다는. 아예 안 좋으면 안 한다. 아예 안 좋으면. 남같이 살면 안 한다더라고요. 그건 이미 전쟁 상태잖아요. 그걸 냉전 상태인 것이고. 그렇죠. 네. 자식하고 안 싸우는 부모 한번 보세요. 있나. 만나면 은성이 올라가죠. 네. 저처럼 한 30년
이제 나이 60, 50 되면 옛날에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도 몇 명하고는 소원해요. 그렇죠. 의견이 참, 달라지더라고요. 네, 달라져요. 네. 그래서 저도 이게 이런 거를 이걸 뭐라 그러지? 무슨 심리라 그러지? 이게 파블로프 개심리인가? 따라하는 거 그거 따드리겠습니다. 네. 아니야. 그래서 사실 친구 중에 고마운 친구, 안 변한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도 또 보면 어떻게 보면 안 변한 친구는 착해서가 아니라 운이 좋아서 안 변한 거죠. 살다 보면 힘들고 그러니까 정말 옛날에 참 이렇던 친구가 그렇게 못 사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 제가 좀 성격이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요만큼 있었는데 이게 혹 자라서 제가 저렇게 됐고 이런 것보다는 걔가 사는 게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또 어떤 사건을 겪다 보니까 이렇게 변해버리는 경우도 한 절반 이상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 싸우고 역사가 흘러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역사가 기본적으로 국제관계랑 갈등에 가거든요.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같을 수가 없잖아. 아니 지금 우리도 맨날 싸우잖아. 왜 저기 뭐랄까 한국은 무역으로 벌어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렇죠. GDP의 뭐 절반 이상이 무역이죠. 왜 무역항을 이쪽이 아니고 저쪽에 뒀냐. 뭐 왜 공단이 여기 있냐 저기 있냐. 네. 그래서 거기다 저쪽에 공단을 깔았더니 거기가 지금 갈대밭이에요. 네. 깔아줬는데 왜 그러냐. 옛날에 깔아줬어야지. 지금 깔아주니까 더 망하니까 짐덩이를 안기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타임머신을 돌아가야 돼. 갈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러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무수한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역사가 전쟁이라는 건 인간 사이가 갈등의 구조고 집단으로 갈수록 국가로 갈수록 갈등을 커져갈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자체에서 남북 간의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보다는 대만을 통일하겠다는 중국 시진핑 주석의 강력한 욕망에 의해서 2027년인가요? 뭐 이렇게 중국이 뭐 맨날 방송을 보도되는 그런 제가 디데이가 알기로 그 얘기는 한 40년 했어요. 그러니까요. 했는데 안 일어날까요? 일단 중국이 대만 침공하기는 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거듭 말하지만 예를 들면 오늘이 절대 안 난답니다. 또 내일 날 수도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그렇게 났잖아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조금 별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가요? 예, 사실은 이건 제가 좀 창피한 얘기인데 우크라이나 전쟁 날 때 저도 그때 뭐 뉴스가 제가 안 보고 있었거든요. 저는 가끔가다 바쁘면 막 뉴스고 뭐고 세상 소식 끊고 살 때가 그럴 있어요. 때 있죠. 네. 라이브 하는데 갑자기 이게 어떻게 될 거냐고. 뭔 소리야. 전쟁 났어. 그랬더니 전쟁의 직전이었는데 네. 그때 왜 푸틴이 막 국경에다 군대 갖다 놓고 막 그랬잖아요. 그 얘기를 저는 라이브 때 들었어요. 위협하는 줄 알았죠. 아니 근데 뭘 상황 봤어야 오늘 당장 뭐 이렇답니다 그러는데 그래서 아직 나도 정확히 뭔지 모르겠다. 지금 어떤 구조에서 갑자기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아무튼 그 당시에 푸틴이 전쟁을 일으켜서 독이 될 게 없는데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삼킬 수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일단은 푸틴이 좀 해서 이익이 날 게 없다. 저는 이런 입장에서 얘기를 했던 거고 지금 왜 이게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니 난 잘 모르겠다. 그런 입장이었는데 가끔 제가 그때 뭐 당신도 안 난다고 그러지 않냐 뭐 이렇게 말한 분도 계신데 사실 그때는 그런 뜻이었어요. 저는 푸틴은 지금 내 생각에 푸틴이 우크라이나 점령도 못할 거고 전쟁 이렇게 봤자 서유럽이 방치하지 않을 거고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건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전쟁 나고 나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그때까지만 한 달 넘게 그런 소식 전혀 못 들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건 푸틴이 이래서 오판을 했고 뭐 이래 어쩌구나라고 이제 얘기가 된 건데 아무튼 오판에 의해서 나눌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푸틴이 그런 오판을 하게 된 데에는 20세기의 틀이 만들어 놓은 구조가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대만 문제 뭐 이렇게 보는데 예를 들면 중국이 대만을 통일해 합병해야겠다는 거야. 1949년 때부터 지금까지잖아요. 늘 하는 얘기죠. 그때부터 목표였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의지는 있어도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환경은 내 능력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변 능력 같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할 수 있는 국제적 상황이 계속 변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냉전 지나고 어쩌고 저쩌고 다 지나면서 21세기 들어오면서 완전히 프레임이 이제 바뀌어가야 되는 시점에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이 무너지고 우리 백에 지금 뭐 다리 저게 금문교죠.
골든 브릿지지. 그런 저게. 것 같은데. 네. 골든 브릿지가 저게 만약에 기둥이 다 썩어가지고 네. 아니면 교통량이 이제 없어가지고 저걸 어떻게 처치해야 된다 그러면 틀을 바꿔야겠죠. 지금 이제 그런 단계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저 골든 브릿지는 관리를 워낙 잘해가지고 전혀 안 썩었다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20세기에 만들어진 그 역학 구도가 21세기에 대해서 변한다. 그렇죠. 그 변에 그 과정 중에 벌어지는 게 전쟁이라고. 그렇죠. 봐도 되나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이라는 건 여러 가지 갈등과 갈등이니까 사람들이 방어 장치도 막 놨는데 이게 이제 녹슬고 이게 바뀌고 그런데 아무래도 그걸 바꾸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기다리고 있던 애들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삐그덕거리는 과정 네. 중에. 네.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져 우크라이나가 한 1, 2주 만에 무너져 버리면 이제 있다구나 그러고 이제 대만도 막 공격하면 우리도 전쟁에 끌려드는 거 아닌가 하는 만약에 걱정을 했었죠. 우크라이나가 푸틴 뜻대로 열흘 만에 끝났더라면 그 생각은 저도 안 해봤는데 그랬다면 저기 중국의 대만 침공 적어도 의지를 떠나서 위협이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높게 올라왔을 가능성은 있죠. 그럼 한국도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크라이나가 버텨주는 게 어찌됐든 고맙더라고요. 네. 근데 이란하고 저기 전쟁은 끝난 게 맞아요? 난 무슨 전쟁을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전에 처음에 이제 가자 전쟁 났을 때 네. 많은 분들이 이란이 참전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때 제가 맨날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이란은 이스라엘 전쟁에 참전 못한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란도 그걸 의적으로 누렸어요. 그 와중에 자기들도.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진짜 오래된 역사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건국하고 이런 이전부터 중동 세계라는 것이 어떤 돌아가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과 일본은 하나로 합병해서 한 나라가 된다 이런 생각 아예 안 하잖아요. 절대 안 하죠. 네, 절대 안 해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네. 옛날부터. 뭐 만주가 지금 만약 우리 땅이라고 쳐요. 한 100년 전에 찾아가고 우리 땅이라고 쳐요. 그러면 그 만주에 있는 뭐 지금 여진족도 아니라 만주족이라든가 또 한족도 있겠죠. 이 사람들은 과거 역사를 보니까 야 우리는 중국하고 합병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생각 그 사람들은 하겠죠. 그렇죠. 그럼 또 이제 내란이 일어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 옛날 고구려 땅을 수복했다고 나라를 하고 있었는데 뭐 한국 전쟁 나듯이 뭐 내전도 나오고 그랬다면 그 중에는 저쪽하고 붙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분명히 그건 나와요. 근데 여기는 아무리 내전이 나도 일본하고 붙겠다 이런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렇죠. 그건 그랬다간 거꾸로 내전에서 이길 수도 없고. 그렇죠. 일단 뭐 일본이 들어오면 이제 네. 저거부터 좀 두드려 패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나라마다 어떤 문화적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지정학적 구조가 있어요. 네. 그런 구조가 제가 그건 다 설명을 못 하겠는데 그 우리가 말하는 중동 지역이라는 그런 구조가 굉장히 오랫동안 형성된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기껏해야 중국하고 일본이지만 걔들은 정말 그 우리가 아는 문명 최초의 문명 때부터 이라크, 이란, 튀르키예, 이집트 이 4개의 축이 항상 이렇게 돌아가면서 유대인은 안 끼나요? 유대인은 이제 저쪽이에요. 메인스트림은 아닌가요? 메인스트림 아니었죠. 그런데 지정학적으로 중요해요. 위치가. 지정학적. 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그 지정학적 위치에다 그때 정말 옛날 뭐 교회 다니신 분은 알겠지만 그 옛날 이스라엘이야 그게 정말 바이블 때문에 유명해진 거지 그렇게 그게 아닌데 이게 이제 지금은 바이블 유명한 만큼이나 센 나라가 돼버렸다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유럽이나 미국하고 또 깊은 뿌리를 가져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그 4개 축이 바뀌지 않았는데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지정학적 구도는 똑같은데 그럼 이집트, 투르키예, 이란, 이라크 예. 이 4개 지금도 그 축이네요. 그 축이에요. 여전히 그 축이에요. 아. 옛날 이란 이라크 전쟁 났을 때 사람들 왜 나냐 그랬어요. 한국 사람들. 우리 볼 때는 더 친하게 쟤들 왜 나니 지금 이 마당에 니네가 단합해야지 왜 나니 그러는데 걔들 역사를 보면 아까 제가 왜 우리는 아무리 내전이 나도 일본하고 합병한 그거 더해요 거기는. 그 정도로 봐야 돼요? 예, 거긴 더합니다. 한 7,000년 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본하고 사실 국가의 운명을 걸고 싸운 적은 그 임진왜란 때랑 이제 우리가 아픈 추억이 있어서 그렇지. 네. 그 전에 뭐 일본이 한국을 병합하겠다고 들어오고 뭐
우리 역사를 뒤집어서 이런 경우 별로 없었잖아요. 삼국시 때 우리가 좀 뭐 문화재를 광개토항비에 나오는 그런 어떤 몇 가지 사건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임진왜란 같은 사건도 별로 없었어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그거 한 번뿐이죠. 번이네. 이란은 7,000년 때부터 휘저어요. 수없이 들어오고 나오고. 그러면 그게 왜 안 되냐면 그 이라크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들어온 게 이란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얘도 들어오고 하니까 지금 저게 저렇게 된 거지. 옛날부터 휘저었어요. 거기가 옛날엔 비옥했나 봐요. 요즘에는 사막이 많아서 그런데 기후적으로. 그것도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데 메소포타미아가 그냥 보면 농사가 잘 될 땅이 아닌데 그러니까요. 고대에는 이집트보다도 생산력이 높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가 제일 문제가 먹을 건 굉장히 많이 나는데 자원이 극도로 불균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A는 있고 B는 없어요. 아예 없어. 아예 교육을 없어요.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 교육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란은 식량은 부족한데 전쟁할 수 있는 자원은 되게 많아요. 철기 이런 게. 예, 제가 대형 박물관 갔더니 수메르 애들은 거의 금속이 안 나거든요. 거기는 먹을 것만 많아요. 곡식. 참 이상한 나라야. 예를 들면 지금 같으면 석유도 왕청나고 참 거기도 그렇구나. 석유만 많잖아. 네, 그렇죠. 나무도 없고 광석도 아무것도 없고 없잖아요. 없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지켜? 그러니까 극도의 불균인데 수메르 애들은 무기가 청동 요만해요. 요런 거를 나처럼 들고 싸워요. 그럼 청동이 어디서 나왔냐? 그것도 다 수입품이야. 이란에서 제일 많이 나. 이란 애들 무기를 보면요. 투구가 쇠가 남아도니까 투구도 맨날 이런 거 달고 그 혹시 옛날 무협지 좋아하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놀도라고 이렇게 칼이요. 예, 이런 것들 청동기는 원래 청동은 좀 드물어가지고 비싸잖아요. 예, 비싸도 큰 칼 잘 안 쓰는데 네. 거기는 정말 무기만 봐도 남아더라요. 와 이런 거 저걸 어떻게 쓰니? 네, 우리가 기관총 들고 있는데 제일 대포 들고 있는 거네. 네, 그런 식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또 먹을 거는 부족하고 사는 거는 좀 거의 산악지대고 그러니까. 그럼 이제 들고 뺏으러 그러니까 와요. 맨날 쳐들어오는 거야. 저긴 또 북쪽엔 또 그 유명한 중앙아시아 기병대가 있어요. 말도 있네. 네, 지금의 갑자기 아르메니아. 네. 그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쪽 그쪽이구나. 지역은 네. 또 저 유목 기병이 들어옵니다. 네. 얘들은 또 말 타고 들어와요. 그럼 이제 또 고민이 되는 거지. 말 탄 애들하고 칼 큰 거들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이렇게 되니까 거기는 정말로요. 우리가 한국과 일본이 가지고 있는 그에 곱하기 100 정도 되는 감정을 가지고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7,000년 동안의 갈등이 늘 내재되니까 건드리면 터지네요. 그리고 그 지정학적 구조가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 만약 한국이 뭐 이런 말 하면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한국하고 일본이 뭐 옛날에 다 있었다며요. 저도 예, 저기 옛날에. 순다 평원에서 빙하기 때. 뭐 혹시 뭐 만약에 천지 개벽이 나서 이게 다 그리고 또 한 500년 지났다. 그러면 더 악랄하게 싸우든지 뭐 좀 친해지든지 하여간 뭔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는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기본적인 구조가.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제 그런 구조가 계속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뭐 석유 왔지. 근대 문명이 되면서 이제 뭐 전 세계의 경제가 다 거기 또 걸리죠. 이렇게 되니까 거기다 보니 이스라엘이 또 저렇게 됐지. 이러니까 이제 갈등이 또 터져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과거의 틀에서 안 벗어나요. 근데 지금 보면 이란은 거의 항복한 거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느낌은 항복 같이 저는 그렇게 보이던데. 그러니까 이번에 그때 이제 이란이 아까 얘기가 좀 번나갔는데 이란만 들어오면 큰일 난다 막 그랬는데 그때 저도 이란이 이스라엘 못 간다는 얘기는 했지만 이란의 군사력이 어떤지까지 정확히 몰랐어요. 근데 다만 그때는 이제 절대 지상군 투입이나 공중전은 못 한다 얘기였는데 결국 이제 문제는 이스라엘이 쳐들어가도 꼼짝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요. 됐고 이제 제일 큰 게 그때 이제 헤즈볼라 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터지기 직전에 저도 가자 전쟁 났을 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다른 사람이 예측했던 것처럼은 얘기 안 했죠. 그러나 이제 제일 문제는 네타냐후 정권이 이게 어디까지 도대체 호랑이 등에 올라탄 건데 이걸 어디까지 확산시킬 거냐. 그리고 결국 이제 헤즈볼라하고 뭐 이란이 군대까지는 안 보내도 지원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전쟁이 지속적으로 확장되면 이스라엘도 호랑이 돼서 내려와야 되는데 언제까지 그걸 감당할 거지 이제 걱정을 하다가
헤즈볼라 친다 하고 가자에서 계속 강공책 나가는 거 보니까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가지. 이게 저 이스라엘 애들이 저게 대책 없이 뭘 일 저지르는 애들이 아닌데. 그리고 이제 생각해보니까 중동전 끝나고 몇십 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레바논이 특히 그렇고 이제 이란도 이제 혁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많고 그리고 거기 이제 시아파, 수니파 갈등도 있고 그리고 이 시아파, 수니파 구도는 제가 말씀드린 그 지정학적 구조를 따라서 형성돼 있어요. 7,000년 전에 이미 그냥 갈라서 네,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어제까지 친구였는데 우리가 종교 때문에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다 이게 갈라져 있는 사이에 거기에 종교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득 생각난 게 이게 것들이 뭔가 속에 뒤에 뭐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식으로 무식하게 안 벌린다. 그래서 그럼 이스라엘을 가진 게 뭐냐? 모사드밖에 더 있냐? 사실 모사드라는 이름도 잘못된 게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모사드만이 아니에요. 여러 개 있나요? 엄청 많아요. 우리가 그냥 모사드라고 하니까 그렇지. 이스라엘들은 막 웃을걸. 모사드 없어진 지가 언젠데 이러면서. 걔네들은 정보 조직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보통 영화에서 귀찮으니까 모사드라고 하지. 영국 MI6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정보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그때 칼럼에 내가 봤을 때 이스라엘 믿는 구석이 있는데 믿는 건 정보고 생각해 보니까 얘들이 되게 오래전부터 준비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뭔가를 가진 것 같다. 그 말 하자마자 삐삐가 터졌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헤즈볼라 애들 막 살해되기 시작했죠. 네. 그리고 이번에 이란 사건 나온 거 보니까 이란 내부에도 내가 알기로 전쟁 나기 전에 다들 스파이 가지고 뭘 하지만 전쟁 나기 전에 이 정도로 스파이 침투시켜서 적을 무력화시키는 나라가 내 기억엔 없어요. 그러니까 수뇌부를 아주 그냥 참수를 하고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말이 쉽지. 그게 어느 날 쫓아가서 추격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난 74년 중동전쟁 이후 지금까지 해놓은 거야 얘들이 평화시에도. 메시의 어디 가서 잔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무서운 애들이에요. 이거는 정말 세계 역사상 없던 거예요. KGB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썼어요 냉전 때. 네. 근데 내 생각에 좀 부정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전 유럽에다가 어마어마하게 깔아놨어요. 그 고정간첩 같은 걸. 근데 이 고정간첩은 숫자도 정확히 모르고 누가 특별 관리해서 이제 그 축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한 박사님이 그때 고정간첩이었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 서류도 다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돈만 받으시고 이제 입시 쓰면 되는 그런 구조로 30만에서 50만 명이 날아갔는데 얘들이 그게 얼마나 쓸데없는 첩보 조직이었냐면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는 이제 제임스 본드 같은 걸 파견을 했어요. 가다가 들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가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예를 들면 북한을 예를 듭시다. 철책선을 넘어서 의정부 쪽 어디로 가면 누가 있을 거다. 그 사람이 태워주는 버스를 타라. 그럼 그 사람 그걸로 끝이에요. 평생 월급 받고 있다가 그거 한번 해주는 어느 날 아침에 뭐가 우리 집 앞에 무슨 빨간 돌이 하나 있으면 7시에 나가서 오는 사람을 몇 번 버스 태워주고 가라. 이걸로 끝이야. 이렇게 점조득이 돼 있으니까 아무도 몰라. 근데 그게 아무것도 한 게 없어. 한 게 없네요. 물론 아무것도 한 게 없지는 않겠지만 이딴 식으로 걔들 관리하는 돈은 어마어마하게 헛돈 썼네요. 헛돈 쓴 거죠. 뭐 죄송합니다만 뭐 한 거 있긴 있겠죠. 네. 근데 유럽이 안 망한 거 보면 헛돈 쓴 거네요. 뭐 이제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식으로 할 수 있는 첩보 조직은 절대 아니었어요. 뭐 걔들 그때 한참 때 왜 암살도 좀 많이 하고 했으니까 그 덕을 좀 보긴 했겠지만 지금 같이 내부에 들어가서 초중요 인사가 어디서 먹고 자고 어디에 뭐 있고까지 다 아는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서 안 들켰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이란이나 이런 사회가 그동안 전쟁도 하고 뭐 정치 혼란하고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이용해서 그리고 중동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민족적 특수성, 종교적 특수성 이걸 우리는 잘 모르는데 그걸 이용해서 엄청나게 박아놓은 거예요. 이건 미국도 못해요. 왜냐하면 그 현지 내부의 그런 구조를 알고 그 언어를 써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누가 그러더라고. 미국이 우리보다 북한에 대해서 더 많이 알지 않느냐. 글쎄 뭐 이렇게 도청하고 찍는 건 하겠죠. 그건 하겠지. 근데 사람으로 하는 거는 미국에서 누구를 도대체 집어넣어서 한국인 교포. 그러니까 누가 그랬는데 결국 북한에 있는 인적 자산은 한국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그 미국이 뭐 이런 지금 북한이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했다는 게 한국에서 준 정보를 가지고 흘리고 한국은 또 그걸 갖고 와 이거 미국이 이런데 이런 식으로 사기친 적도 되게 많았는데 그래서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군사력 수준으로는 도저히 이스라엘을 이렇게 나올 수 없는 상황이고 그 내부를 이스라엘도 그렇다. 이스라엘도 지상군을 이란에 파견할 수는 없는 그렇죠. 상황이에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러나 미사일과 공군을 가지고 이렇게 표적 살해까지 할 수 있는 걸 만들어냈다는 건 이스라엘 공군이 워낙 실력도 대단하고 그런 쪽에 40년 동안 엄청나게 격차를 벌려놓은 것도 있지만 인적 첩보망까지 심어놔서 걔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하게 쓸 수 있는 공군과 그 어떤 첩보 조직의 결합으로 이번 전쟁을 만들어낸 거죠. 근데 원하는 결과는 거의 얻었다는 느낌이 드는데 네. 저러고도 이란 정권이 안 무너지고 지속 가능할까요?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고 항복한 꼴인데. 제가 오늘 라이브를 좀 하게 됐는데 우리 방송에서도 급하게. 근데 예. 여기 오느라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 짧게 했는데 요거는 좀 세월이 지나가야 밝혀질 것 같습니다만 처음에 이스라엘은 하메이니까지 없앨 수 있다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한번 먹으면 없앴겠던데 보니까. 근데 안 했잖아요.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들은 하고 싶었는데 트럼프가 말씀 못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아 이스라엘이 말리는 이게 사람들이 다 작전일 수도 있어요.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작전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 애들이 절대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이란을 쳐서 우리가 막 쳐서 막 우리가 다 팼어. 미국도 올 필요 없어. 우리가 다 팼어. 그랬다가는 그 뒷감당을 또 어떻게 하려고 그 분노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치는 거는 그 중동 세계의 그 쪼개진 틈을 노려서 밀어붙이는 건데 자기네가 오버해가지고 그 쪼개진 틈을 또 붙여줄 이유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일본 천황을 전범 처리 안 한 그 정도.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보여줄까요? 여기서 트럼프를 좀 살려주는 어차피 미국 도움 좀 받아야 되고 이스라엘이 모든 걸 다 했다고 그러면 아랍권에서는 아무도 안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번 가자 전쟁 나게 된 결정적인 배경이 사실은 이라크가 이제 아작이 나버렸잖아요. 그렇죠. 이란도 사실 내부 혁명 때문에 성장이 더뎌졌어요. 과거 이란이 잘 살았잖아요. 지금도 뭐 마음만 먹으면 금방 잘 살겠던데. 근데 이게 기름만 팔아먹는 게 제일 나쁜 게 기름을 팔아먹어도 결국은 저기 사회 전체 인프라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란 같이 이제 기름은 기름이 아니라 에너지라고 가스도 있으니까 그 가스는 원전 수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핵발전소나 이런 것처럼 특정 부분의 과학자한테 집중 투자해서 이건 되는데 사회 전체적인 파이 성장은 안 됩니다. 이거 문화는 이제 완전히 옛날 팔리빈처럼 하면 금방. 그래서 이제 기술 이런 게 많이 처지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이게 전쟁을 하는데 핵에는 의존할 수가 있지만 전쟁할 수 있는 총체적인 이런 것에는 이제 점점 다운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이제 그러고 있으니까 저쪽도 이제 힘이 없는 거고 이집트는 이제 이스라엘하고 절대 안 싸우고 안 싸운다 약속하고. 그러니까 이때 틈바구에서 참 말을 하나 빼먹었네. 근데 이란이 시아파의 수장이고 수니파의 수장이 이라크였죠. 그렇죠. 근데 이라크가 그만 이제 그냥 풍상 내려앉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가 이제 해보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나 이런 말 자꾸 하다가 이제 중동에 못 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사우디는 정말로 이 저쪽 역사에 별로 안 나타나던 나라. 유목하던 인구도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반도는 이게 20세기 될 때까지도 거의 그 청동기 시대 때하고 다름없이 살았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구조 흩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찬란한 이슬람 문화하고 완전히 벽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쿠웨이트, 뭐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뭐 이게 다 지금 거기 있는 석유밭이. 네, 그러니까 문명적으로는 정말 옛날 산적 때 살던 동네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아까 말한 4개의 축으로 움직이는 이 사회에서 뭔가 이렇게 자기들이 주도권을 가지려고도 안 했고 받아주지도 않고 그랬는데 이제 벌써 100년이 지났고 사우디가 볼 때는 뭐 100년 전엔 그래 우리 근본 없는 집안이었다.
근데 내가 사우디 왕가를 지금 우리처럼 수조 있는 데가 어딨냐. 그 말도 맞기는 맞죠. 그리고 이제 사우디는 참 재미난 게 이제 미국하고 친하면서 좀 욕도 많이 먹었지만 거기서는 친미 국가로 통했지만 어쨌든 왕가가 굉장히 안정돼 있는 제일 안정돼 있는 나라예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이거 히잡을 쓴다거나 어떤 종교적 규율도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라크나 이란이 니네 저 미국하고 놀면서 자본주의화 됐잖아 이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맞아요. 시민 사회들의 삶은 예, 종교 그 삶은 오히려 종교는 오히려 더 빡빡하게 지키고 있고 그냥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지. 우리 왕정이고 전통 체제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저기 종교도 정통이고 돈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이거 입고 산다. 메카도 자기 땅이고. 그러니까 요즘에 이게 가만히 보면은 카타르 왕족들 와, 제 비행기 타다가 옆에서 한번 왕족 비슷한 친구 한번 앉았었는데 걔들은 반짝반짝. 뭐가 반짝반짝해요? 그냥 삶의 윤기가 넘쳐요. 여유가. 예, 왜냐면 걔들은 뭐 전쟁을 하길래 뭘 하길래 석유는 계속 나오고. 거기다가 문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걔들이 롤스로이스 타도 이거 입고 탄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아랍 세계에서는 어떤 욕을 덜 먹어요 그런 점에서. 요즘에 그래도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있는 사람 그렇게까지 됐어요. 이제 그렇게까지. 네, 있는 사람이 하니까 멋있어 걔들 보여요. 하얀 옷에 네. 솔직히 좀 좋은 옷이겠어요. 요건 좋을 거예요. 제가 네. 저기 갔다가 한 봤어요. 이태리 갔다가 구경 갔다가 밀라노 제일 비싼 거리 네. 그 나폴레옹 스트리트인가 뭐 거기에 패션가? 네, 거기 한번 지나가다가 거기는 뭐 1,000만 원 단위도 없더구만 걸려있는 간판에 옷이요? 옷이고 뭐고 어. 근데 하여간 쫙 이렇게 와서 걔들 한번 쫙 양복을 입어요? 아니요 이거 입고 들어가고 막 양복 입은 애도 있었고 근데 이런 거 입고 들어가도 그냥 빛이 번쩍번쩍 나요. 이러다 보니까 사우디가 그때 무슨 시죠? 네옴시티인가? 네, 네옴시티 길쭉한 거 뭐 한다 그랬었어요. 그거 하는 게 결국 이제 이 중동 세계의 패권이라기보다는 이제 맹주가 되겠다. 그리고 중동 세계의 맹주가 되려면 이스라엘과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서방하고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우디는 모든 조건이 좋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일단 미국하고 친하고. 근데 또 그렇다고 사우디가 이제 우리는 미국의 뭐 이겁니다. 이거는 좀 벗어났잖아요. 나름대로 이제 우리는 미국하고 또 시킨 대로 하는 나라 아니다. 요즘 홀로서기 조금 하고 있죠. 이제 그러면서 또 순위파가 원래 그쪽에 정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라크를 대체해서 우리는 돈도 있고 안정되고 종교도 정통으로 지킨다. 그리고 또 돈으로 첨단도 하고 미국과 이스라엘하고도 어떤 균형점을 찾을 수 있다라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게 네옴시티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국제적 기반을 얻기 위해서 한국에도 오고 그랬잖아요. 와서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세계 자본이 들어와야. 그러죠. 예를 들어 거기를 누가 열받아서 폭발을 해도 자기 돈이 들어와 있어야지. 예, 그게 이제 미국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전 세계에 대한 분노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건 좀 달라지죠. 돈을 다국적에서 유치를 하면 그럼요. 예. 그러니까 두바이가 정말 알고 한 건지 모르고 한 건지 모르겠는데 사우디한테 엄청난 영감을 준 거예요. 맞아요. 두바이도 보면 전 세계 돈이 다 모였다. 그리고 솔직히 그 아랍에미리트로 돈을 다 했잖아요. 카타르 돈 그거. 근데 뭐 사우디 돈은 훨씬 많은데. 그러니까 그거 보고 이제 깨달은 거지. 야, 이게 우리 푼돈 받아갖고도 저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큰 프로젝트였어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사막에다가 뭐 도시 만드는 게 아니고. 정치적인 복선이 깔려있는 프로젝트군요. 그렇죠. 이게 중동 역사에서는 엄청난 변화였을 거예요. 그게 좋은 점이 나쁜 점이다.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하마스가 그렇게 한 거지. 이렇게 돼서 순위하고 이스라엘이 손을 잡으면 물론 설 자리가 없죠. 대놓고 손 안 잡겠죠. 지금 이집트하고 이스라엘 관계를 보세요. 대면하지만 전쟁은 안 해요. 걔들은 그냥 안 하는 사이지. 지금도 서로 싫어하고 친구라고 안 해. 네. 그러나 전쟁 안 한다는 거야. 전쟁 안 하면 친구죠. 뭐. 안 하고 뭐 그런 거야. 일단 2단계예요. 난 쟤랑 안 친해. 안 놀아. 그러나 방해도 안 하겠다. 여기서부터 이제 가는 관계인데 그게 모델이죠. 그래서 사우디가 그러니까 이집트가 갔던 관계를 사우디가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사우디도 이스라엘 대놓고 친하지 못합니다. 네. 근데 대놓고 거기다가 이스라엘 국경에다 거기 깔았잖아. 그렇게 해서 하려는 작전이었던 거 보니까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이러다 우리가
이제 아랍 쪽에 지원마저 끊어지면 우리는 고사된다. 큰일 난다. 아. 그러니까 이제 크게 터뜨렸던 건데 흥분해서 오버해서 터뜨렸던 거고 방법을 잘못했겠어요. 우리가 뭐 또 역사 지나면 그러겠지. 그때 죽은 사람 1,000명인데 이스라엘이 폭격해서 죽은 애는 뭐 몇만 명이다 하는데 그렇죠. 이게 어디 사람 숫자 갖고 꼭 따질 일인가 이게. 그렇죠. 그런 방법을 쓴다는 자체가 문제인 거지. 아무튼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서 시아파들이 다 흥분해 버렸잖아요. 헤즈볼라, 이란. 그다음 저기 레바논에 있는 그러니까 또 레바논도 그러니까 레바논 워낙 많은데 거기도 또 레바논의 시아파 친이란파 또 세력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그쪽들 이렇게 돼서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잡아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란이 이렇게 되니까 방법이 시아파는 거의 다 없잖아요. 이제 그러면 강경 시아파들은 다 힘이 없어지는 거죠. 강경 시아파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돈이라든지 무기가 그렇죠.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란이 어떻든 시아파 세력에게는 하나의 힘이었는데 이게 또 중요한 게 얼마나 도와주느냐 안 도와주느냐를 떠나서 헤즈볼라도 사실은 군벌 집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뒤에 무슨 국가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백- 뒷배가 있어야죠. 예, 그 네. 뒷배가 이란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헤즈볼라 깨지고 나서 이란이 상대적으로 별로 안 세다라는 게 돈은 줄 수 있고 뭐는 해줄 수 있지만 이거 붙으니까 이거 뭐 이제 군사력으로 지원이 안 된다. 이걸 알아버렸잖아요. 공개가 돼버렸어요. 이게 별로 힘이 없다. 종이 호랑이다. 네. 네. 그리고 이빨 빠진 그때 호랑이. 이스라엘하고 이거 할 공정전하면서 사실 그 전에도 이스라엘이 가서 핵발전소 폭파시키고 몇 번 했잖아요. 예, 전설 가지고 굴뚝에다가 폭탄 집어넣고 이게 만화영화나 나오는 걸 해가지고 이미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제 마음에 그걸 버리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러다가 아이고 그것 때문에 버텨왔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핵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란의 마지막 시아파의 맹주로서 힘을 가질 수 있는 마지막 파워는 핵이에요. 무력 시위할 수 있는 게 네, 핵이 있으면 이제 재래식 못 건드린다. 전력은 불가능하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헤즈볼라나 이제 시아파나 하마스나, 팔레스타인도 지금 같은 방식이 아니라도 어쨌든 이란이란 나라가 이스라엘을 무력으로 치지는 못하지만 이제 다른 나라가 이란을 건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란도 이제 도와줄 수 있다. 이런 이제 어떤 마음의 고향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그 지금 이건 나중에 거짓말이 정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핵 질질 끄는 건 사실이고 그렇죠. 이란이 그 북한 흉내를 내면서 질질 끌면서 핵을 일단 만들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해째라 이게 할 수가 있으니까 고작전으로 나가려고 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만들기 일주일 전이었는지 이것까지는 제가 뭐 알겠습니까 하고 네. 그 미국하고 이스라엘 말도 다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명분인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그 전략이었던 거는 사실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어찌됐든 이스라엘과 그 미국의 합작으로 핵 생산 시설이나 뭐 핵무기를 이렇게 파괴한 게 거의 이제 맞다라고 보는 게 맞잖아요. 네. 파괴 못했다는 얘기는 물론 있긴 네. 하지만 그러면 이제 돌이켜 옛날 생각을 해보는 걸 98년인가요? 영변 핵 시설을 그때 클린턴 행정부 때로 기억하는데 우리는 YS가 대통령이었고 그 영변 북폭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실무 테이블에 다 올라왔었는데 네, 뭐 그것까지 한국 정부에서 정말 뭐 결사반대해서 못했다. 뭐 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확인할 방법이 없죠. 저는 뭐 그 진상은 정확히 몰라요. 제가 뭐 아시다시피 그쪽에 있는 정보가 사람도 있는 게 아니고 아니니까. 그리고 뭐 누구는 또 뭐 미국에 말렸다 설도 있는데 그거 하여간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북폭 그 영변 폭격하자는 얘기 자체는 있었던 건 확실하잖아요. 뭐 누가 했든 간에. 그리고 이제 또 지금 이 사태를 보니까 그때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니 이렇게 하는 라고 분들. 얘기하는 강경 세력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국하고 이란은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때 이게 그때 북한이 핵을 가지는 거가 뭐 어떠냐라고 인구 조사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희한한 제일 구조죠. 예. 그래서 저도 그건 답답했지만 저거를 저 방식이 과연 통할까 어쩌면 어떻게 됐을까는 저도 그때부터 여러 번 생각해 봤는데 그건 답을 못 내리겠어요. 그건 뭐 안 겪어본 일이고. 폭격하기는 뭐 영변이 그 동해에서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저기 뭐 대륙을 건너가고 그럴 것 없이 그냥 괌이나 하마에서 출격하면 모르죠. 북한이란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공 방어망이 제일 촘촘한 나라인데 그리고 어쨌든 결국 이 자물쇠와 열쇠 사이는 계속 이렇게 발전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시다시피 중동전 초장에 미군 이스라엘기들이 그 대공 방어망이 얼마나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또 이란 대공 방어망은 박살을 내버렸잖아요. 네. 지난번에 그 저기 굴뚝에 폭탄 넣은 그 사건 이후로 이란이 핵발전소 주변에 최첨단 방공시설을 갖다 했다 놨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이거는 전쟁 나기 전에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 서로 얘기 안 했지. 그렇죠. 뭐 네. 근데 그냥 완전 무력화돼 버렸어요. 이게 제일 컸죠. 뭘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하여간 근데 완전 무력화됐어요. 예. 이렇게 되니까 이때 이미 끝난 거예요. 이란의 방공망 그것도 핵시설을 방어하는 그리고 러시아에서 갖다 온 최고 방어망이라는 게 이스라엘 한때 그냥 뚫렸다. 그러니까 전투기 한 대도 격추를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끝난 거죠. 예. 여기서 끝났는데 무슨 말을 해. 그러니까 더더욱이 아마 이란은 핵을 가지고 싶었을 거고 이스라엘은 이제 핵 제조 시설 자체를 격파한다 이런 작전으로 나갔던 거죠. 물론 솔직히 핵이 완전히 없어졌는지는 모르겠고 예. 기술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뭐 5, 6년 후에 또 뭐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는 있는데 일단은 이스라엘은 이제 여기 선에서 이제 밀어놓고 이제 다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이제 사우디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자 이제 해라 나 욕해도 돼 해라 이런 구조로 갈 수 있는 요 작전인 것 같아요. 의외로 유럽이나 다른 그 순위파 회교 국가들은 웃지는 않지만 그냥 뭐 이렇게 표정들이 별로 어둡지가 않은 것 같아요. EU도 그러고. 그러니까 저는 제일 웃기는 게 어디에 가서 외국 사람이 한중일 사람 놓고 선생님 나도 그런 경우 봤어요. 니네는 다 똑같이 생겼는데 외국 사람들 보면 똑같이 생겼잖아. 왜 이렇게 싸우냐. 그럼 나는 그러지. 니네는 왜 싸우냐. 사이가 안 원래 좋은데. 붙어있는 나라가 안 싸워. 우리는 맨날 영국하고 프랑스, 미국은 같은 편인 줄 아는데 영국, 프랑스, 독일은 우리가 한중이라고 싸운 것보다 더 많이 싸웠어요. 프랑스하고 그렇죠. 영국이 제일 많이 싸운다고 어디에요? 걔들이에요. 100년 전쟁부터 네. 시작해서 뭐. 예. 지금 우리가 자꾸 1차 대전, 2차 대전 얘기하니까 독일이 한 축이고 영국하고 프랑스가 늘 같은 편이라고 머릿속에 있지만 그거는 정말 지난 100년이고 역사를 보면 독일하고 싸운 적이 없고 영국하고 프랑스가 맨날 싸웠고 맞아요. 독일은 양쪽에다 용병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맞아요. 유럽의 2000년 역사예요. 예. 근데 왜 우리는 자꾸 그런 걸 잊어버리냐고.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중동 국가는 이란하고 사이가 안 네, 좋으니까. 안 좋습니다.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걔들도 왼수예요. 근데 EU는 뭐 그래도 보통 뭐 좀 이렇게 이렇게 전쟁 나면 뭐 이렇게 전쟁을 먼저 성공을 때리는 나라를 비난하고 그러던데 이번에는 가만히 있어요. 지금 유럽은 제가 볼 때는 유럽은 일단 지금 러시아가 제일 심각한 문제고 자기 코가 석자구나. 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에 지금 유럽이 난린데 이거는 좀 심한 얘기인데 유럽이 지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군비를 너무 소홀히 했어요. 정말 너무 안 썼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돈만 안 쓴 게 아니라 국민들의 정신과 사고까지 바꿔버렸어요. 독일이 지금 무장해서 나갈 수 있는 군인이 15,000명이라고. 네, 15,000명. 그것도 믿을 수가 없어. 전에 그 15,000명 중에 제가 이 얘기 방송에 여러 번 했는데 그게 어디더라? 아프가니스탄이었던가? 독일이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도 해외 파병한다. 미국 파병. 네. 그래가지고 아프가니스탄일 거야. 아마 거기 이제 기지에 온 적이 있어요. 영어 아시면 거기 평화유지군 기지는 이렇게 성처럼 돼 있잖아요. 네, 네. 거기 이제 아르빌 뭐 이런 거 영국들도 있고 막 있으면 이제 하루씩 돌아가면서 여기 성벽에 쓴대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독일군이 쓰는 날이 온 거죠. 그래서 그거 본다고 그 기지에 없는 애들까지 다 날라왔대요. 뭐 우리 드디어 독일군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네. 근데 왜냐하면 20세기 후반에는 1, 2차 대전의 전술의 역사는 다 독일군이에요. 그럼요. 네. 다 독일 거 보고 하잖아. 뭐 만슈타인, 롬멜부터.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배웠던 독일군은 욕은 먹지만 전술에서는 그냥 모두의 우상이었잖아요. 아니 뭐 저기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보면 탱크도 제일 멋있고요. 그러니까 제복도 멋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기 휴가 내서 왔대요. 거기 출장으로. 오늘 독일군 보초 쓴다고. 갔더니
성벽에 독일군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요? 추워서 못 쓰겠다고 다 들어갔대. 보초 안 쓴다. 아, 그러니까 독일이란 DNA는 없어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뭐 독일의 뭐 근검 절약하고 이건 프로이센이 다 만들어낸 거고 그 전에 이제 또 다른 어떤 독일의 특수한 사정들이라든가 환경 속에서 만들어낸 거죠. 우리 보세요. 제가 코스비 가족 아시죠? 네. 우리랑 같은 세대잖아요. 같은 세대. 엄청 히트 쳤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다가 그 코스비 가족이 처음엔 재밌었는데 그 딸애가 큰 딸이 하버드 가는 걸로 나왔을 때부터 네. 딸들이 크더니 뭐 남자애랑 동거를 한다 뭐 이것들이 뭐 고등학교 2학년 때 남자친구랑 뭐 유랑극단 따라간다 이래갖고 우리나라에서 그때 그 방송 금지시켜야 된다고 난리 났었잖아요. 저 성장 들어오니까 가는 대로 가야지. 근데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애 충격이죠. 때는 굉장히 보수적인 가정이고 귀여웠죠. 그랬는데 이게 갑자기 우리 멘탈에 없는 얘기가 나오니까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 내가 우리도 15년 지나면 저렇게 된다고 그랬고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일 거야 아마. 왜냐면 그때 한국하고 미국이 15년 주기였으니까. 나 민족 반역자로 몰릴 뻔했다니까. 15년 뒤에 그렇게 된다고? 말 같은 소리를 해라. 뭐 그때 누가 그랬잖아. 미국 갔다 왔더니 뭐 걔들은 길거리에서 키스한다. 요즘 다 하던데. 그랬더니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다고 그랬더니 넌 도대체 어떻게 된 자식이냐. 뭐 넌 이 나라 민족을 뭘로 보냐. 나이든 부모님 선생님 세대가 그런 게 아니라 내 친구들이 다 그랬어요. 그냥 나는 미래가 보여서 얘기했을 뿐인데. 그래서 나중에 대학 때도 우리 동갑이 생일도 네. 같잖아. 우리. 우리 생일도 똑같아요. 12월 9일. 나 살다가 나랑 생일 같은 양반은 처음 만났어. 그래서 그 대학 때도 보수적이었잖아. 솔직히 대학 때도. 우리 때 손잡으면 결혼한 사이였어요. 미니 스커트만 봐도 막 어휴. 난리가 나던 네. 시절이었잖아. 그래서 대학 때도 그 얘기를 했더니 이것들이 또 난리를 치더라고. 근데 한 10년 지나니까 뭐 길거리 알고 내가 런던 파리 갔더니 한국이 제일 심해. 우리는 맨날 파리에 가면 세느 강변에 우리 대학 때 그랬잖아요. 파리 세느 강변에 가면 백주 대낮에 키스하는 애를 생방송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세느 강변 봤는데 나 별로 못 봤어요. 저는 아직 가보지 못해. 서울에 있으면 무수하게 봐요. 그럼요. 지하철에서도 보고. 네, 지하철에서. 이걸 뭐라고 설명할 거야. 그럼 또 누가 뭐 이럴 거야. 뭐 미국 애들이 들어와서 애를 망쳐놔서 그렇다. 뭔 소리.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현상은 우리 민족의 DNA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시대의 흐름이고 문화의 변화라는 거죠. 그래서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독일이 그랬다는 것도 믿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 애들이 정신이 다 빠져버렸다. 지금 5%로 군비를 올리면 좀 나아질래나요? 근데 이거 5% 군비가 또 문제인데 이게 한국도 지금 우리도 5%, 일본도 5%, 지금 일본은 수상이 열받아가지고 뭐 안 만난다 그러던데. 근데 이 5%가 기본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나라가 계속 발전하고 무기도 변하니까 이게 딱 5%, 4%가 정답은 아닌데 20세기 기준으로 보통 전쟁을 대비하는 GDP가 5%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4%는 해야 되고 우리가 이쯤 한 3%, 4% 되죠. 지금 2.8%래요. 그래요? 그러니 2.3인가 2.8로 알고 있어요. 3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쟁을 대비해서는 4, 5%는 돼야 된다라는 게 이제 통설이에요. 군사학계. 그러니까 트럼프 5%로 올려라 하는 말은 이제 트럼프 말은 항상 새겨든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좀 깎을 준비를 하고. 근데 그 사람의 본 뜻은 뭐냐면 니네들이 스스로 국방을 해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5%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유럽도 지금 5% 얘기 나오는 거고 이번에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는 유럽에서도 지금 동쪽, 그러니까 서유럽에서 동쪽, 폴란드 라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랑 접경 지역. 그쪽은 지금 5% 이상 가기로 거의 결의했다고 그러고요. 같은 이유인데 저기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은 너무 날로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쪽도 지금 그러니까 다들 4% 이상은 해야 된다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국민적 지지가 따라와야 되잖아요. 일단 뭐 줄일 수 있는 게 복지비밖에 없을 텐데. 그렇죠. 자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뭔가 손해를 봐야 돼요. 근데 그 부분에서 손해볼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스,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은 EU 탈퇴할 것 같은데 5%가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피부에서 체감하느냐의 차이예요.
만약에 우리가 진짜로 2, 3년 후에 전쟁이 난다. 쟤들이 분명히 친다. 그럼 우리도 뭐 5% 올리는데 아무도 반대 안 하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래도 반대한다면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도 반대한다면 그 나라는 생존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임진왜란 전이랑 비슷한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늘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그 위기를 그러니까 제가 뭐 역사책을 보면 늘 5%, 늘 전시체제 이러고 사는 민족은 없어요. 그러나 위기가 닥쳐오거나 한번 공격이 넘어갔을 때 인간도 그렇잖아. 우리도 뭐 늘 대비하나, 늘 방심하고 좀 이랬다가 사고 한번 나면 저희 학교 다닐 때 보면 진짜 특별한 애들 빼고는 늘 전교일등 안에는 없어. 그렇죠. 그리고 늘 전교일등 안에는 걔가 이상한 거야. 그렇지. 네. 네. 그러다가 한 번쯤은 내 친구도 그런 적 있었는데 정말 공부한 녀석이었거든요. 어느 날 성적이 뚝 떨어졌어요. 연애했나 보죠. 연애도 못하지 그런 애들은 그냥 지나가다가 앞집 여자애 한번 보고 그러고 그냥 괜히 혼자 콩닥콩닥 하다가 성적 한번 뚝 떨어졌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분발해서 돌아가는 애가 있고 안 돌아가는 애가 있어요. 네. 그게 인생의 차이죠. 아, 국가든 인간이든. 예. 지금 박사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1950년 75년 전에 전쟁을 크게 치르고 난 다음에 75년간이 어찌됐든 평화의 기간이에요.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길죠. 3세대가 지나왔으니까. 네. 네. 위기, 우리가 전쟁을 좀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될 시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 평화 체제가 좀 더 이렇게 지속적으로 영구적으로 더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다시 어느 쪽으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나 그 우크라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또 역사적으로 찾아가면 그 아까 말씀드린 개인적인 구조가 쭉 있잖아요. 이런 거를 얘기하는 분은 우리랑 상관없다고 그래요. 저게 지금 그 사이에 쭉 이런 게 있는데 오래전부터 그랬으니. 뭐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냐. 근데 이게 다 얽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 국지적, 지역적 것만 보면 그렇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보편성에서 보면은 인류의 역사는 만인과 만인의 투쟁이었던 것이고 이러다 내가 홉스 팔아버리나. 근데 난 여기 홉스 요 정의를 인정하는 거지 홉스의 그 결론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다.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20세기에서 21세기로 바뀌어가는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점에서는 한국도 똑같은 위기에 있어요. 그래서 5%는 뭐 어떻든 간에 한국이 그 국방 문제에 대해서 좀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때고 우리가 좀 고통을 감내해야 될 때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국방비를 뭐 이렇게 트럼프 요구를 떠나서 자발적으로 더 올리고 전쟁 억지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번에 저희 채널에서 했지만 국방비 특히 뭐 군인 장교 부사관 대우라든지 기타 등등 하는 부분은 지금 많이 바꿔야 될 부분이 많고 지금 우리가 뭐 작전권 회수한다, 주한미군 뭐 빠진다. 근데 주한미군 빠지면 우리한테 갑자기 군사력이 뚝 떨어지는 분야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지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게 있죠? 뭐 그것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요즘 이제 좀 국뽕이 너무 심해갖고 뭐 현무 뭐 K9 자주포 그 2개로 전쟁 다 할 수 있다면 괜찮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근데 그거 말고 지금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이게 문제는 항상 뭐가 하나씩 없어요. 뭐가 없죠? 예를 들면 정말 전쟁을 하려면 뭐도 있고 뭐도 있어야 다 되잖아요. 갖춰야죠. 근데 네. 뭐가 결정적으로 없다고. 네. 예를 들면 쭉 있는데 뭐 미제보다 뭐 부품이 좀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뭐가 쑥 빠져요. 구멍이 생긴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그러면 뭐 성이 아무리 튼튼해도 구멍 안에서 망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야구 축구의 시즌이잖아요, 여러분. 그 쇼스탑 유격수 구멍 뚫리면 저기 아무리 훌륭한 초 스타 있는 팀도 결국 어디 하나 불안하면 절대 우승 못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야구 선수가 아무리 잘 던져도 외야 프라이 한번 딱 놓치고 나니까 그냥 유격수에 무너지더라고요. 구멍이 있던가 뭐 하면은 결국은 팀은 조직력과 균형이에요. 네. 누가 뭐 초스타 플레이어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냉철하게 봐야 돼.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하고 있는 역할 중에 우리 전쟁 수행 능력의 핵심적인 어떤 키롤이 있다는 거네요. 네, 그런 분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전쟁을 대비한다면 또 해야 될 부분이 많죠. 지금 뭐 장교들 다 빠져나가고 뭐 난리가 맞아요. 났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관학교 나오고 대위 되기 전에 다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공군도 지금 조종사들이 다 빠져나와요. 그런다 그러대요. 지금 한국에 가끔 우리 요즘 뭐 그 뭐지 블랙 이글스인가 뭐 네, 이런 거 저기 에어쇼하는 예, 팀. 자꾸 우리는 그런 것만 봐. 그러니까 지금 한국 공군이나 육군이나 인적 자원이나 세계에서 굉장히 A급 자원이에요. 근데 그 A급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냔 말이에요. 그런 문제에서 생각을 잘 해봐야지. 물론 이건 돈 문제만은 아니에요. 시스템 문제도 있고. 대우나 있는데. 예우 문제인가요? 근데 이게 국가에서 인식 난다고 돈 안 주고 시스템 고쳐가지고 인류로 만든다는 건 거짓말이야. 그 저기 우리 의료 시스템에 얘기하면서 진료 수가 이렇게 낮게 낮춰놓고선 고급 진료 계속 맞죠. 받기가 의사 힘들. 선생님들. 한국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 요즘은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세계 최고 수준이니까 그럼 뭐 저기 CT 뭐 이런 거 좀 고물로 써도 되잖아. 이거 니들 이걸로 해봐. 예. 그게 되냐고 그게. 그게 있어야지 최고 수준 진료를 하죠. 근데 이상한 마인드들이 있어. 그래서 모든 걸 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우리나라의 일반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군인은 애국심이 있어야 되고 의사는 자선심이 있어야 되고. 뭐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예,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스템이 정확해야 되고 노력한 만큼 고생한 만큼의 대가는 있어야 되고 그걸 갖고 생활인인데 군인도 생활인이고 의사도 생활인이거든요. 그걸 그냥 의사니까 희생정신, 뭐 군인이니까 애국심 이렇게 몰아붙이면 뭐 예를 들면 의료보험 수가를 확 낮추고 좋아 그럼 병실에 침대다 없애 그냥 마루에 누워 환자보다한테 당신 이걸로 절약하는 거고 뭐 죽는 것보다 낫잖소. 뭐 병원에 놀러 왔어요. 어차피 병 고치러 왔는데 그냥 저 마룻바닥에 누워 계세요. 그러면 치료율이 올라가냐고요. 그렇죠. 하여간 그런 게 있어. 근데 좀 깝깝해.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죠. 유럽도 똑같은 것 같아. 이렇게 올라가면 사람은 욕망의 동물이니까 이것도 올라가고 싶고 저것도 올라가고 싶고 이거 좀 참아라. 복지 예산하고 국방 예산이라는 게 뭐 이렇게 시소 게임이 될 수밖에 없네요. 뭐 꼭 복지만은 아니죠. 예를 들면 지하도 없이 횡단보도로 건너 다녀라. 그런 게 모든 게 다 복지잖아요. 이런 모든 게 다 이제 그 절약이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싫은 거죠.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간단히 해결될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국가 수준에 비해서 이제 노후복지, 연금 같은 게 굉장히 약화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국민연금 좀 올렸는데 국민연금이 지금 내가 알기로 국민연금 받아서 노후 생활을 그냥 소시민 수준으로 할 수 있는 연금 받는 사람 거의 없어요. 없죠. 네. 지금 저 받는 돈은 우리 집 전기값도 안 나와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국민연금 지금 고갈된다고 난리예요. 고갈은 되죠. 왜 그렇게 됐냐? 그럼 왜 미리 준비 못했냐? 그동안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분들은 부동산으로 자산을 운용을 하면서 네. 연금 계획을 했어요. 그분들이 뭐 다 부동산 투기해서 뭐 떼부자 되겠다고 그렇게 한 게 아니죠. 일종의 그리고 그게 수익성에도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었지. 부동산 수익이 없다면 안 그랬겠죠, 보통? 투자인데 돈이 안 되면 안 했겠죠. 안 했겠죠. 네, 근데 네. 이제 부동산이 과잉 성장은 맞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뭐 그렇게 된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고쳐줘야 돼요. 주식도 그렇잖아. 우리나라 주식 시장 솔직히 기형이잖아. 그렇죠. 이거 지금 바꾸려면 바꾸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지금 이제 바꾸자고 이제 하고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상법을 개정한다니까 주가가 지금 많이 올랐죠. 근데 뭐 그 얘기 한 지가 바꾸자 이게 어떻게 바꾸냐고 문제고 전 그 얘기까지 하고 싶지는 않지만 주식 시장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도 우리가 정말 언제부터 한 20년 됐어요. 이게 20년 더 됐어요. 이게 무슨 주식 시장이냐 이게 저기 노름판이지라고 얼마나 비판 많이 했어. 그러면 하루아침에 바꾸면 되냐? 못 바꿔요 이거를. 그렇게 해온 그 제도가 그거를 있으니까. 바꾸기 위해서 긴 세월이 필요하죠. 이런 것들도 다 국방비 5%하고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국은 다시 한 말씀입니다. 세계가 변해간다. 평화가 너무나 좋은 것이고 그러니까 더더욱이 평화를 유지하면 좋겠는데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 중에서 국방비 낮추는 것은 제일 나쁜 방법 중에 하나다. 국방비 낮춰서 평화가 유지된 역사가 없다. 전쟁을 막으려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전쟁 얘기를 해보면 가장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게 우연히 전쟁이 생겼다는 게 대표적인 게 사라예보에서 있었던 총성 한 발이 1차 세계대전 유발했다. 그거 맞는 얘기인가요? 맞기는 맞죠.
아니죠. 그렇게 우발적 그렇지 절대 아닙니다. 배경이 전쟁 날 절대 준비가 다 아니다. 돼 있었던 건가요? 우리가 뭐 사이코패스라고 그러나? 네. 완전 제정신 아닌 사람들이요. 그런 분이 이렇게 툭 치고 어떻게 하다 어깨를 부딪혔더니 막 칼로 이런 사건들 가끔 있어요. 네, 근데 적어도 국가는 그 정도로 미친 수준으로 운영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브레이크 장치가 다 있으니까. 여러 군데 합의를 네. 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어깨를 툭 부딪힌 거 가지고 전쟁이 나지는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볼 때 그 스위치를 내리는 거는 엎어져서 우연히 낼 수가 있지만 네. 그 뒤에 폭탄이 깔려 있어야 터지는 거죠. 그렇지. 스위치만 네. 있으면 스위치. 우리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우연히 넘어지는 분이 대한민국에 하루에 몇 분 될까? 엄청 많을 많겠죠. 거예요. 네. 전쟁 안 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넘어져서 그 밑에 핵폭탄이 깔려 있다면 스위치를 건드렸다면 이제 난리가 나겠죠. 네. 그럼 중요한 건 거기다 누가 핵을 깔아놨냐는 거야. 아. 이거 없이 전쟁 나는 법은 절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발적 전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항상 이게 또 그거를 보면 우발적인 것처럼 보일 뿐이지 네. 아니면 되게 조작을 해요. 또. 전쟁을 이제 하게. 예, 조작을 하는데 그거 안 하고는 절대 안 납니다. 이스라엘이 그 지난 40년 동안 첩보 조직을 저렇게 상상 초월하게 안 깔아놨다면 아무리 그 지난번 하마스 테러가 그렇게 충격적이야 할지라도 그걸 했겠냐고요. 이스라엘이 가자로 쳐들어갈 때는 불리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고 그게 뭐 자기 편은 한 명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다들 뭐 어림도 없을 것이다. 뭐 무수히 그랬잖아요. 근데 걔들이 준비를 다 해놨잖아. 터널 지도도 다 알고 있고. 네. 그리고 그 터널을 공중에서 저격해서 깬다는 기술까지 다 갖춰놨고. 물론 그게 완벽하지 않아서 민간 희생자도 컸지만 적어도 그거를 전술로 사용할 만큼 엄청나게 준비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났을 때 그런 대응이 나오는 거지. 그러지 않았더라면 뭐 타협을 하든지 배상금 내놓으라고 하든지 다른 식으로 했겠죠. 누가 그러는데 그러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일부러 그렇게 이제 당할 수 근데 있게끔. 그거 뭐 이렇게 막. 이제 하여간 뭐 음모론은 언제나 있는 거니까 네. 할 말이 없지만 이제 하마스 같은 경우는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능력은 몰랐던 거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촛보망을 저렇게 깔아놨다는 걸 알았으면 당했겠냐고요. 저렇게까지 안 했죠. 예, 그러니까 뭔가 징조는 느꼈겠지만 산화르가 원래 그 하마스 내에서 방첩대장으로 유명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첩보라든가 그런 능력을 오판했다는 거는 그런 어떤 힘의 역전이 났기 때문에 저는 이걸 힘의 역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쟁을 가끔 뭐 많은 분들이 뭐 전쟁은 무기상인들이 만든다. 군비를 확충하면 전쟁이 난다. 왜 힘 세지면 패고 싶으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으시고 저는 그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뭐 통계는 안 내봤는데 힘이 세져서 힘이 너무 군비를 많이 준비해서 전쟁이 나는 확률이 10이라면 반대로 상대방이 너무 약해서 한쪽이 너무나 전쟁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거 건드리면 내 거 만들 수 있겠다. 90%가 넘는다고 봐요. 그러면 전쟁 억지를 위해서는 내가 항상 전쟁 준비를 해놔야 된다. 그럼요. 그러니까 전쟁 준비하다 보면 전쟁 나지 않습니까? 뭐 훈련하다가 부딪혀서 뭐 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내가 솔직히 말해볼게요. 미국 기동훈련하다가 뭐 미국 잠수함이든 구축함이든 부딪혔어요. 지금 전 세계에 어떤 나라가 미국에다 선전포가하고 미사일 날리겠어요? 그렇죠. 소련? 러시아? 잠깐 난 소련 우리 습관이 돼서 그래. 그렇죠. 우리 소련은 더 길었어. 러시아? 안 해요. 중국? 안 해요. 정말 내일 모레 스위치 누르려고 준비 다 돼 있어요. 뭐 대만 침공한다 합시다. 중국이 대만 침공한다. 준비 다 돼 있어. 자기들 계산에는 뭐 일주일이면 돼. 미군도 개입 못 해. 오기 전에 그냥. 그게 확실한 자신이 있으면 미국 사람이 베이징에 지나가다가 발만 밟아도 할 거야. 그런 거예요. 절대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너 우리 중국 사람 밟았지. 그러고서는 전쟁할 수 있다는 거고. 근데 자기 뭐 베이징에 폭탄이 떨어져도 덤볐다간 말로 물론 그것도 이제
우리가 또 이런 하면 더 많이 뜯어낼 수는 있겠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손해봤다. 나 정말 너랑 한번 붙을 수도 있어. 이러면 뭐 미국 애들도 많이 주겠지. 힘이 좀 있으니까. 예, 근데 뭐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 거고 세상은 그렇게 움직여 왔습니다. 그래서 난 절대로 나 진짜 그건 소설 중에 상소설이라고 생각해요. 서로 군비를 늘렸어요. 군비를 늘려서 막 하다가 네가 훈련해? 우리도 훈련해. 이러다가 만나서 붙어가고 전쟁 났다. 거짓말 중에 상거짓말이에요. 전쟁은 누군가가 분명히 준비한 사람이 있고, 그럼요. 예. 그리고 상대를 이길 수 있다는 상대를 그것도 적당히가 아니라 확실히 이길 수 있다는. 왜냐하면 이기긴 이겼는데 우리도 초토화됐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도 러시아가 일주일 만에 점령할 수 있다고 하니까 시작한 거예요. 아하. 근데 이제 안 되니까 이제 그냥 승자도 패자도 없는 전쟁으로 가는 거죠. 지금 3년째, 4년째인가 네, 그렇죠. 벌써 네. 3년 가는데 올해는 끝나게 할 거예요. 올해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올해는 끝나면 러시아도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고 더 이상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끝내기 전에 대공세가 있을 수도 있고 뭐 하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끝나는 과정 중에 일은 잘 모르겠다는 거죠. 우리가 1950년 전쟁을 했지만 3년은 그냥 휴전선에서 오르락내리락 했던 거랑 비슷하겠네요. 그러니까 하여간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고 러시아라는 나라는 워낙 강하고 힘 있는 나라니까 내일 휴전한다고 해도 오늘 뭐 한번 세게 치고 휴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쯤이면 종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종전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쳐서. 네. 그리고 이란, 이스라엘, 미국도 지금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제가 그 얘기 했는데 당장 이렇게 해서 완전히 전쟁 종전 깔끔하게 끝난다는 보장은 없다. 또 뭐 하다가 중간에 누가 쐈네. 그래서 티격태격 할 수는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방향으로 갈 거다. 과정 중에서 딱 오늘로 끝 이건 아니고 어쭈 또 이러면서 뭐 좀 티격태격 하겠지만 결론을 바꿀 수준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 근데 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남북 관계에서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은요? 이게 남의 나라에겐 신나게 하는데 자기 나라에겐 왜 못하냐고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제일 어렵지. 그러니까 그래도 왜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국방 예산이 3%가 채 안 되는 제가 알기로 2.5 언제를 알고 있는데 미국이 5%를 올리라고 요구를 하는 거는 뭐 아무리 딜을 한다해도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기 평택에 이제 후방으로 다 뺐잖아요. 미군은 저기 이사단을 다 밑으로 뺐기 때문에 그 육군 병력을 자기들은 기동부대로 쓰겠다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허락받고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게 일단 북한은 단독으로는 전쟁 못해요. 단독으로는 못한다. 예, 핵무기가 있는데도요? 핵이 있다고 해도 결국 중국하고 러시아가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핵을 쓴다고 해도 예를 들면 미군이 빠진다고 해도 그 미국의 방어협정권에서까지 빠지느냐? 난 모른다. 니네가 죽든지 말든 난 모른다. 여기까지 빠지느냐. 소위 해구상권에서 빠지느냐. 근데 거기까지는 안 빠질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일본도 핵무장해요. 일본 아시지만 일본은 지금 만들려면 몇천 개 만들죠. 근데 당장에 전 세계 최다 핵탄두 보유국이 될 수가 있는 나라예요. 전 세계 플루토늄 다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아무리 미워도 일본하고 한국이 또 한 세트로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러시아나 중국이 한국을 점령하고 일본을 위협한다는 구조는 이게 전 세계가 용납을 못해요. 이거는 우크라이나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단독으로 한국을 전쟁할 수는 없죠. 그러면 이제 전쟁의 법칙 확실한 게 이거 세 가지인데 확실하게 이길 수 있을 때 시작한다는 겁니다. 네. 확실하게 이길 수 있을 때. 그러면 확실하게 북한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방금 말씀드렸지만 중국, 중국과 러시아가 도와주는 전자에서 미국하고 일본이 나무른다. 하게 되는 구조. 현재로서는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데 뭐 모르죠. 나중에 화성인이 침공이 오거나 뭐 우리가 모르게 세상이 또 어떻게 바뀌어가지고 그런 날이 올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메커니즘 속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여져. 두 번째는 한국이 북한한테 그냥 갖다 바치는 거죠. 우리 그냥 당신한테 굴복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내가 그냥 협박으로 하는 게 논리적으로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 지금 우리 상식에 그럴 일은 또 없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이제 한국이 극도로 뭐랄까 극도로 무능해져가지고 뭐 군대도 엉망되고 쳐들어오면 한 이틀이면 끝날 것 같다. 조선 말 정도. 예. 뭐 일단 한국 전쟁 때도 모델이 그거였지만 한 부산까지 점령해 버리면 일본이나 미국이 2차적인 개입을 하게. 왜냐하면 이게 한국은 한국의 저항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남아 있을 때 일본이나 미국이 개입하는 거지. 당연하죠. 예. 아무도 없다 그러면 들어올 지금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한 뭐 그냥 터지고 핵이 무서운 게 그런 건데 딱 터지고 이틀 만에 항복한다. 이런 구조가 된다면 하겠죠. 저는 그렇다면 내일이라도 할 것 같아요. 그 세 가지 포인트 그냥 우리한테 달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됐든 그 북한을 관리한다라는 개념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모든 정부가 새로 이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전쟁을 막기 위해서 북한 정부를 관리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그 얘기를 하는데, 이제 국민들도 이제 성향이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전쟁이 벌어지면 반드시 이겨야 되고 우리가 비굴하게 이제 평화를 구걸하면 안 된다는 쪽이 있고 평화를 위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쪽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기본의 전제 하에서 우리가 국방력은 최대로 끌어놓고 난 다음에 이 선택을 해야 되지, 이 국방력이 현재 정도의 국방비를 갖고 미군이 빠지는 상황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뭐 거기에 더해서 결국 그렇게 하고도 편히 쉴 수 있게 편하게 맘 편하게 살 수 있으려면 뭐 쟤들이 한민족인데 어떻게 하겠어, 뭐 통일되면 좋은 일이 더 많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뭐 그다음에 점점 뭐 제가 한 거 안 한 거 그냥 논리적 전제예요. 뭐 이게 된다가 아니라 이런 조건이라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지 어떤 가능성을 놓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가겠다고 국민들이 선택해서 간다면 어떻게 하겠어, 그걸 어떻게 하겠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연애를 해다 성적이 떨어졌던 애가 공부를 한 건 필요 없다, 그냥 이게 최고다라고 인생의 새로움을 깨달아서 공부를 포기하고 뭐 향락의 길로 가겠다면 그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선택이니까. 네. 자, 우리가 그러면 뭐 본인의 전공과 상관없이 맨날 전쟁 얘기만 해서 재미가 없으시죠? 제가 가끔 황당한 게 저번에 무슨 한국사 강의를 했더니 네. 본인 전공이나 하라고. 본인 전공이 그거잖아요. 이건 내 잘못도 있는데 요즘에 한국사를 좀 안 했더니 네. 이게 거꾸로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 한국사 도저히 안 되겠어. 한국사 책을 좀 내려고. 네. 그래서 원래 저는 전쟁사를 한 게 아니라 한국사 책 쓰고 이제 계속 이거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알바로 시작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주업이 분업이 이제 바뀌었죠. 그래가지고 지금 네. 저도 좀 골치 아파요. 그래서 네. 빨리 한국사. 안 잊어버리셨어요? 가끔 보니까 이제 사료 같은 거가 좀 잊어버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글 쓸 때 풍족함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뭐 구조라든가 역사관 같은 건 안 잊어버리는데 뭐 쓰다 보면 에피소드도 긁어내야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글이 재밌어지려면 그런 쭉 써야 에피소드가. 되잖아요. 근데 내가 사실은 그런 걸 굉장히 많이 알고 있던 사람인데 요즘 딴 걸로 채우느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잊어버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이게 좀 억울하다. 근데 정말 이영환 박사님이 국민들한테 한 선물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쟁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된다. 이제 그거는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아요? 근데 저는 뭐 제가 이기적인 사람은 아닌데 네. 그렇다고 뭐 내 살을 떼서 남 주고 행복하다 이러고 싶지는 않아. 그러면 빨리 본인이 했던 주제로 한번 내 주제를 원래 네. 가야죠. 네. 지금 한 10년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엄청 초조해요. 제가 지금 평소에 하는 것보다도 더 스트레스 많이 받고 지금 그게 요즘은 내가 일을 좀 줄이려고 그러는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어제도 그 얘기했더니 누가 저에게 10년째 하고 계시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내일이 6.25인데 그 6.25가 한국 우리 사회 뭐 근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이제
그 사건 사고잖아요. 75년 지나서 전쟁을 잊어버리고 있는 세대가 더 많죠. 경험한 세대보다. 네, 근데 뭐 그건 솔직히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세대들에게 좀 교훈이 될 만한 얘기 한 말씀 해주시고 정리하죠.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건 말로 해서 소용이 없더라. 우리가 인류가 지금까지 전쟁을 방지하려고 얼마나 노력 많이 했습니까? 뭐 누구 솔직히 좋아서 한 사람 없다고요. 그런데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이 세월이 지나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귀찮아하고. 그렇죠. 그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무수히 노력을 하는데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선가에서 힘의 불균형이 생기고 어디선가에서 전쟁을 해서 내가 저거를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전쟁을 하면 저걸 먹을 수 있겠구나. 둘 다 죽는 게 아니라 얻을 수 있겠구나. 나는 괜찮고 제 걸 뺏을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서 전쟁이 나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어려워. 근데 물론 이런 말을 하는 자체가 우리가 깨닫자고 하는 얘기지만 지금까지 이 말에 씨알이 먹힌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계속 나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또 어떻게 안 해. 이런 말을 해서 그나마 10번 난 거를 5번으로 줄였는지 7번으로 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줄이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의 상식과 나의 판단이 옳아 보이지만 그것은 내가 아는 인생권에서요. 그러나 역사는 한 3대나 5대의 사이클 속에서 돌아가는 거죠.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게 역사인데 우리 또 모든 역사는 세상에 아부하려고 하지. 아니면 자기의 이익을 노리려고 하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역사 또는 옛날의 역사기란 전부 그런 거잖아.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우리나라 역사책 쓰는 법 중에 뭐 기사 본말체가 있다, 강목체가 있다, 뭐 정사체가 있다 이런 말, 기전체 뭐 이런 말, 네. 그것만 가르치잖아. 그게 아니죠. 기전체의 목적이 뭐냐, 강목체의 목적이 뭐냐, 기사 본말체의 목적이 뭐냐. 한 번도 세상을 제대로 가르치는 게 없어. 그들이 만들어 생각한 옳다고 생각하는 시스템을 가르치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자체는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저도 지금 어떻게 보면 옳다고 생각하는 시스템 속에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옳다고 생각하는 시스템이 미래에 안 맞단 말이에요. 과거하고도 안 맞아. 자기 세대의 지식만 갖고 쓰는 거라고. 그래서 이게 나중에 깨져나간 거거든요.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자, 오늘 윤영원 박사님 모시고 내일 6.25 전쟁 75주년, 76주년이 되겠네요. 네,를 맞이해서 전쟁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뭐 전쟁을 누가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고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전쟁을 당하는 입장은 피해야 된다. 내가 남을 공격하지는 않지만 누가 나를 공격하게끔 유혹을 하지 못해야 될 정도의 그런 힘은 우리가 갖춰야 되겠다. 그리고 미국이 더 이상 세계 경찰 국가의 역할을 유지하지 않겠다. 공짜로 안보를 보장해 주지 않겠다는 그런 트렌드가 이미 거의 이제 확정돼 가는 양상이면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냉정하게 준비를 해 놓는 것이 우리가 원치 않는 전쟁에 휘말리지 않는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긴 시간 동안 재밌는 역사 얘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 한 5분 쉬었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2부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장실 다녀와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피부과 얘기 조금 하고 30분 정도 시간이 되니까요. 방송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임영원 선생님하고 답변하고 가셔야 되는데 이제 너무 오래 붙들어 놓으면 신뢰가 될 것 같아서 보내드렸어요. 하느님, 역사를 보면 전쟁이 반복되는데 왜 인간은 전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걸까요?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의 본성이나 권력 구조는 그대로인 것 같아서 결국 전쟁은 본능인가요? 선택인가요? 이제 오늘 했던 얘기죠. 임 박사님 주로 얘기했잖아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홉스의 그 얘기가 인간의 본능에 대한 가장 예리한 얘기다. 그리고 어차피 한정된 자원에 한정된 어떤 이익을 나눠 갖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무력이 동원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전쟁은 왜 생기나 하는 그런 역사 교과 책들도 되게 많아요. 보면 이제 옛날에는 뭐 이제 농사 지을 때는 땅을 넓히기 위해서 땅을 넓히고 난 다음에 농사가 이제 풍요롭게 내 식소를 다 먹이 살리는 상황이면 남이 해놓은 농산물을 수확 뺏어오기 위해서 상거래를 하다 보면 상대가 갖고 있는 재화를 뺏어오기 위해서 결국은 전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이익이 내가 노력해서 넣은 이득보다 크다 그러면 전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게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없어지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저는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는 민족, 전쟁을 준비하는 나라만이 전쟁을 피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실제로 영세중립국이라고 하는 스위스의 경우에 보면 전체 가옥에 반드시 핵 공격이 있다 하더라도 일주일 이상 피할 수 있는 방공호가 집집마다 갖춰져 있고요. 집집마다 호신용 무기가 다 비치돼 있죠. 그다음에 성인의 남성이라 그러면 1년에 한 달 정도는 예비군 훈련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위스를 공격해서 얻는 이득보다는 스위스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이익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히틀러조차도 스위스만큼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중립을 보장해주고 지켰던 나라가 두 나라가 있죠. 하나가 스위스고 하나가 스웨덴입니다. 근데 뭐 스웨덴의 경우에는 중립이라고 하지만 독일의 협조적인 중립이었죠. 예를 들면 뭐 노르웨이를 침략하는 철도라든지 항만은 다 제공했고요. 그다음 노르웨이에서 얻었던 전쟁 물자들을 후송할 때 대서양 쪽이 영국의 해군이 강하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수송을 못했습니다. 노르웨이를 점령을 했지만 그 모든 전쟁 물자라든지 철광석, 니켈, 크롬 같은 그런 금속들을 실어 나를 때는 스웨덴의 철도를 다 이용해서 덴마크로 이렇게 실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웨덴은 거기에 대해서 전범 국가는 아니지만 독일의 협조적인 중립국이었죠. 어찌됐든 무력이 없으면 상대에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대 전쟁 현대의 차이는 궁금합니다. 지금은 무력보다 정보, 여론, 경제제 같은 간접적 방법이 많은데 이것도 전쟁으로 가고 다 전쟁이죠. 예. 다 전쟁이죠. 그래서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자학원 이런 걸 통해서 각 나라에 자기들의 그거를 인적 자원을 보내기도 하고 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쟁의 마지막은 어찌됐든 패권을 가지는 겁니다. 가장 적은 피해를 내고 나한테는 내가 패권을 손에 쥘 수 있으면 그게 최고죠. 예전에도 매한가지입니다. 중국의 뭐 손자병법이라는 게 보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꼭 무력이 마지막 선택일 수는 있지만 그 전에 패권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 다른 방법 여러 가지 다 동원되죠. 특히 뭐 이번 이스라엘의 전쟁을 볼 것 같으면 휴민트를 이용한 그 정보가 중요하다는 건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죠. 김정은의 신경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저는 김정은 북한 그 최고 권력자가 건강은 좋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몸을 보면 건강할 수가 없죠. 왜 그럴까요? 네, 스트레스가 많겠죠. 전쟁이 한 세대의 정신 구조, 문화, 심지어 소패를 바꾼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전쟁 속 역사 속 전쟁이 사회와 개인에서 미치는 영향이 궁금합니다. 전쟁이 끝나는 흔적은 사라지지 않죠. 극도로 전쟁을 피하고자 했던 게 우리는 이제 1, 2차 세계대전을 두 번으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다른 또 전쟁학자들은 계속된 전쟁이라고 보죠. 1차 세계대전이
9년에 끝났나요? 18년이 끝났나요? 11월 11일 날 끝나요. 11월 11일 오전 11시에 끝납니다. 예, 아주 계획된 날, 계획된 시간에 전쟁을 끝냈는데, 그러고 아주 짧은 기간 20년 지나고 1939년에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됐죠. 근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베르사유에서 조약을 맺을 때 그때 이미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예언을 했던 사람이 케인즈입니다. 케인즈가 이런 식으로 독일을 압박을 하고 핍박을 하면 이거는 또 다른 전쟁을 부를 수밖에 없다. 절대로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전쟁 배상금을 엄청나게 매겼던 프랑스 수상, 프랑스 대통령, 이태리 수상 뭐 이쪽에다가 케인즈가 되게 반발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독일은 또 전쟁할 수밖에 없다. 전쟁을 내모는 구조다. 이런 얘기 다 했었어요. 근데 결국은 안 먹혔죠. 그리고 독일을 거의 이제 살아남을 수 없을 만큼 핍박을 했고 그 과정에 공황이 생기고 세계 공황 때 그때 히틀러가 집권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두 번의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유럽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많이 전쟁을 치렀어요. 독일, 프랑스, 영국이 하나로 합쳐서 전쟁을 없애자. 우리는 다시 유럽에서 전쟁을 하지 말자. 그게 이제 EU의 제일 처음에 이제 ECC, 그 다음에 EC, 그 다음에 EU로 통합이 됐죠. 그 긴 과정 동안 통합이 되고 나니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툭 터져요. 터지고 나니까 아까 임영원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독일에 무장 가능한 군인이 15,000명밖에 없다. 그 정도로 전쟁을 너무 회피하다 보니 이렇게 이제 러시아의 저런 일종의 이제 빌런이나 깡패 같은 역할이죠. 그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다 이제 다시 또 준비하는 거죠. 흔적은 사라지지 않고 상처는 남고 이렇게 늘 반복되는 일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나라는 1950년 동족 상잔의 전쟁을 치렀고 또 그 전에는 일본의 이제 무력 지배를 받았고 그러면 이제 우리의 근현대사는 정말 비극으로 시작했지만 우리가 1960년 이후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만큼 성장해 왔으면 이제는 정말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를 건드리면 안 된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자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쟁이 벌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국에서 오판에서 이제 대만 무력 점령과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 이제 하염없이 전쟁에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럴 때 반드시 한국이란 나라가 이 전쟁의 큰 변수가 된다. 그리고 우리가 저 나라 때문이라도 함부로 무력을 행사하면 안 되겠다는 정도의 전쟁 억지력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국도 두려워할 만한 정도의 무력, 우리가 핵무기는 비록 이제 미국과 약속으로 갖지는 못하지만 재래식 전쟁을 할 때 한국이란 나라가 동북아의 하나의 변수로 중요한 변수, 상수까지 될 수 있을 정도의 무력은 우리가 갖추고 있는 것이 맞다. 그런 의미에서 볼 것 같으면 강군을 만들어야 된다. 강한 군인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군의 인적 자원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군의 처우 개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의 국방 예산 갖고는 곤란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우리나라 중앙정부 예산을 들여다보시면 학생 수는 주는데 교육비는 늘어납니다. 그 잘못된 제도거든요. 그런 제도들을 고쳐서 국방비에 우리가 투여를 해야 된다. 이건 뭐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아니라 양질의 좋은 자원을 군대에 오래 머무를 수 있게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무장 억지력이 중국이 어떤 무력을 동북아에서 행사할 때 미국, 일본만이 아니라 한국이란 변수도 머릿속에서 떠오를 수 있을 정도의 무력은 갖춰야 된다. 적어도 상대가 나를 목숨을 위협할 때 그쪽도 팔다리 한쪽은 잘린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무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저는 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북한 문제를 떠나서 그 정도의 무력은 우리가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게 저는 생각합니다. 피부과 질문, 항문주의가 붓고 가려운데 병원 가면 연고, 약만 일주일치 바르는데 몇 달 지나면 재발해요. 배변 후 자욕을 하는데 효과가 없나 봐요. 완치 방법 없나.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피부과 전문의도 보셔야 되고요. 대장 항문 전문하시는 외과쌤도 한 분 꼭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붓는다는 거는 뭐냐면
그 안쪽에 여기 강의할 때 지난번에 우리 양병원 원장님 모시고 할 때 강의를 많이 했지만 항문주에 생기는 병이 3가지가 있거든요. 크게. 근데 보통 통칭해서 치질이라 그러는데 그게 숨겨져 있는 안쪽 문제가 바깥으로 이렇게 붓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대장학문외과 선생님 한번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피부과도 같이 보는 게 좋아요. 원래 피부 쪽에만 병이 생기는 항문 주위의 피부 쪽으로만 생기는 병은 붓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붓는다는 거는 반드시 대장학문외과 선생님의 진찰을 먼저 받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치질 쪽의 문제라면 외과적인 문제고요. 붓지 않고 그냥 피부 표면이 반복적으로 가렵다 그러면 캔디다 감염증이라든지 요충 감염증이라든지 그다음에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정신적인 문제로 생기는 항문 소양증 요 3가지 정도는 감별해 봐야 됩니다. 네. 지금 한국이 최정점이고 내리막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정 부분 전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뭐 이렇게 전문으로 역사를 공부한 사람은 아니지만 역사를 좋아해서 역사책을 많이 읽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모셨던 임용환 박사님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인 역사 학술서 말고 대중서로 쓰신 책이 한 30권 넘을 거예요. 제가 읽은 게 한 20권인데 아직도 서점 가면 임용환 선생님이 쓴 여러 가지 그러니까 대중들이 읽은 역사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읽기도 하고 또 다른 뭐 역사도 읽고 그다음에 공부하기 제일 좋은 책이 로마 제국 쇠망사입니다. 에드워드 기본이 썼던 8권짜리 한국어로 번역된 게 나와 있는데 거길 보면 로마 제국이 흥하는 부분은 빼고 오현제 시대 말미부터 시작해서 동로마 제국이 망하는 날까지의 로마사를 기록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로마가 기원전 700년에 만들어져서 서로마가 망한 게 기원 후 450몇 년인가 뭐 그러니까 475년인가요? 거기 한 1000년쯤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동로마 제국이 망한 게 1453년인가 뭐 그쯤 돼요. 그게 한 2000년 정도의 로마사의 기록인데 시대마다 이때가 정점인 것 같다, 이때가 정점인 것 같다라는 얘기는 늘 있지만 어찌됐든 서로마만 갖고 이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오현제 시대 때가 정점이었고 긴 내리막 시대를 가죠. 그렇지만 그 내리막을 500년을 갔어요. 로마의 오현제가 시작된 게 기원 후 한 70년, 80년 때부터 그러니까 원수정이 확립되고 난 게 그때가 기원 전후거든요. 그 카이사르가 로마를 지배하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 아우구스투스 시작해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까지 따지면 한 100년, 150년 정도가 팍스 로마나 시대인데 그 이후로는 내르막이죠. 내르막인데 내르막하고 나라가 망할 때까지 300~400년 더 갔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정점이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나 하기 나름이죠. 우리의 그 후손들이 우리가 만들어놨던 이걸 바탕으로 얼마나 더 발전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 지금 이제 경제 성장률 뭐 1%대 그다음에 인구 감소 시작되고 모든 게 이제 성장 없는 정체된 상황이 지속된다 그러면 정점이 맞겠죠. 그러나 뒤에 우리 후손들이나 우리의 자식 세대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더 발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요즘엔 경제를 갖고 얘기하는데 대부분 우리가 지금 35,000 1인당 GDP가 한 34~5천 달러 될 거예요. 우리가 아시아의 4마리 용이라고 했던 홍콩, 싱가포르, 대만, 한국 중에서 싱가포르는 지금 9만 달러가 넘을 겁니다. 비슷했어요. 그리고 이광렬 수석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독립 우리보다 늦게 했으니까 싱가포르이 경제개발 모델은 박정희 모델이라 그랬어요. 그 모델을 가져가서 발전시킨 싱가포르는 9만 불이고 우리가 지금 34~5천 불. 그러면 하기 나름이죠. 우리가 9만 불 왜 못하겠습니까? 이제 그거는 우리 자식 세대의 문제고 그러려면 지금 우리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 시점에서 자식들한테 우리가 뭔가를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자식들이 낼 거를 생각해서 미리 국민연금을 땡겨받는 이런 일은 하지 않아야 되지 않나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이러면 이제 아주 보수적인 얘기가 되는 거고 생각이 다르죠. 이런 거를 이제 원만하게 합의를 해야만 우리 자식 세대 젊은 사람들이
길을 더 펼 수 있겠죠. 윤희님 동네에 노라드가 있습니다. 노라드가 있는데 미국의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당연하죠. 노라드를 공격하겠죠. 네. 끝까지 지키려고 할까요? 제가 전쟁 나면 제일 먼저 죽나 끝까지 살아나는 거 궁금합니다. 미국의 노라드 저기 노라드게 이제 저기 뭐의 약자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북미 방위 사령부인가 그게 아마 노라드의 약칭일 거예요. 영어를 내가 다 외우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미국을 방위하는 그 저기 방위 사령부예요. 예. 저기서 제일 먼저 만든 게 WWW 하는 인터넷을 저기서 만들었죠. 미국이 핵 공격을 받아서 기존의 모든 유무선 통신망이 망가졌을 때 할 수 있는 게 월드와이드 웹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인터넷망을 공개한 게 클린턴이고 지금 전 세계가 이제 네트워킹이 된 거죠. 저기를 공격할 나라가 있을까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아마 노라드 있는 데가 제일 안전하겠죠. 파란 쪽이 가렵고 붉은 반점이 생기는데 안쪽이 가렵고 붉은 생기는데 계절성을 이제 이런 게 피부과에 어떤 겁니다. 팔 안쪽이 가렵다 그러면은요. 지금 예를 들어서 가렵다 그러면 제가 환자를 이제 보니까요. 환자를 볼 때 제일 많은 분이 벌레 물린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여기 가렵게 붉은 반점 생기는. 환자분들은 제가 이제 벌레가 물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 모기 물린 적 없대. 모기가 아니고요. 진드기 같은 눈이 안 보이는 그러니까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작은 벌레들이 요즘 습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직 이제 아파트 문화가 되면서 침대, 카펫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게 침대 같은 게 소독이 안 되면 그 진드기들이 많아요. 그러면 벌레 붙으면 알레르기 같이 생겨요. 그게 요즘 제가 보는 파란 쪽이 생기는 붉은 반점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사진이나 이런 걸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은 아니고요. 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장마 사이사이에 햇살이 되게 좋을 때 이불 좀 내다 카페트 시트 같은 거 좀 이렇게 내다 놀고 했으면 좋겠어요. 한이님 머리카락이 점점 얇아지고 이마 라인이 뒤로 밀린다. 유전성 탈모가 시작된 거죠. 네, 정확합니다. 20대 치료 시작하는 게 아니요. 빨리 하셔야 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내용이 저게 전형적으로 유전성 탈모 대머리에 시작할 때 저렇게 생깁니다. 가늘어진다는 느낌이고 앞에 헤어라인이 밀려 올라갑니다. 특히 M자가 많이 올라가죠. 요즘 등과 가슴 쪽에 뾰루지가 많이 나는데 여드름이에요. 얼굴도 많을 겁니다. 몸 여드름이나 얼굴 여드름이나 동일합니다. 우리 피부의 피지선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분포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쭉 피지선이 분포하는 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머리부터 시작해서 브레이저 라인까지가 피지샘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드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나요. 그래서 얼굴, 가슴 등에 여드름 잘 나요. 약 먹고 약 바르면 금방 좋아집니다. 특히 여름에는 그 피지 분비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망설이지 마시고 임신 계획만 없다면 약 한 달 정도 먹고 바르면 여드름 싹 들어가요. 다리에 흉터처럼 남은 검붉은 착색이 수개월째 안 없어지는데 시간 지나면 없어져요. 이제 착색이라 그러는 거는 뭐냐면 상처가 있었다는 얘기일 거예요. 어떤 상처가 있고 아물고 나면 그 자리가 좀 두껍게 상처를 깊은 상처를 입으면 두꺼운 딱지가 생기고 떨어지면서 검붉은 색으로 색깔이 남죠. 되게 한 3년 정도 갑니다. 그냥 세월이 지나면 좋아지니까요. 그냥 두시면 됩니다. 그다음 피부에 작은 사마귀처럼 튀어나온 것들이 계속 생기는데 바이러스성 사마귀라고 하더라고요. 전염됩니다. 네. 이게 김홍성 씨가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20, 30대다 그러면 사마귀고요. 50, 60대다 그러면 검버섯도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이로 감별하면 거의 맞아요. 젊은 사람이면 사마귀고요. 50대, 60대면 검버섯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검버섯은 전염되는 게 아니고요. 사마귀는 뭐 HPV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되고 전염되는 겁니다. 가족이랑 뭐 거리를 두고 뭐 그럴 거는 아니고요. 치료는 일단 면역 치료를 하고요. 그다음에 레이저로 하나하나 제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항문 비누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샤워 타올은 쓰지 말고요. 손으로 이렇게 세수하듯이. 여러분들이 몸을 씻을 때는 전부 그냥 손으로 비누질 하시면 돼요. 항문도 비누질해서 손으로만 가볍게 씻으면 됩니다.
샤워 타월을 안 쓰는 게 좋아요. 수영할 때도 샤워할 때는 그냥 손으로만 하시면 돼요. 샤워 타월은 쓸 일이 없습니다. 등에 손이 안 닿는다고요? 그냥 손 닿는 데까지만 씻으시면 됩니다. 얼굴 홍조가 심해 너무 화난 것처럼 빨갛고 약간만 더 빨개지고 혈관 확장 아니면 안면 홍조 같은 병증인 건지도 모르겠어요. 안면 홍조라고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들 100명 중에 99명이요. 주사성 여드름이에요. 실제로 안면 홍조를 보는 경우는 드뭅니다. 안면 홍조하고 주사성 여드름의 차이는 한 가지만 갖고 구별하시면 돼요. 안면 홍조는요. 이렇게 하고 이 면대면으로 사람이랑 얘기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면접을 보거나 환자를 볼 때 한 5분 얘기하는 사이에 10번 이상 빨개졌다 희어졌다 해요. 안면 홍조는 혈관이 수축했다 늘어났다 이거가 아주 이제 예민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특별하게 약이 없습니다. 근데 주사성 여드름은 굉장히 그냥 늘 지속적으로 뻘개요. 물론에 약간의 더 붉어지고 덜 붉어지고 이런 차이는 있지만 안면 홍조처럼 그게 큰 변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사성 여드름은 약 먹고 약 바르면 좋아집니다. 젊은 사람에 대해서 전쟁 나면 도망갈 거다는 농담이 흔합니다. 그거는 기성세대가 젊은 사람들에게 이 사회가 내가 목숨 바쳐서 지킬 만한 나라라는 느낌을 주지 못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제가 개인 유튜브도 하니까 개인 유튜브에서 고조선이 망할 때, 그다음에 고구려가 망할 때, 그다음에 백제가 망할 때, 발해가 망할 때의 그 망했던 그 과정. 그러니까 결국은 뭐 전쟁에서 성을 뺏겨서 망해서 성을 뺏기는 과정이지만 반드시 그 전쟁이 그렇게 결정적으로 망할 때 저항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성문을 걸어 잠그고 전쟁에서 안에서 그 어느 정도 먹을 식량과 이런 걸 준비해 놓고 농성을 하면요. 공격하는 사람들은 보급서 때문에 대개는 다 몇 년씩을 성을 포위하고 전쟁을 못 합니다. 그래서 견고한 성에서 농성을 하면 공성전에서 이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최대 5배, 최소 3배 이상의 전력 차이가 나지 않으면 고대 전쟁에서 그 내부 반란 없이, 내부의 변절자 없이는 공성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뭐 발해 멸망사 같은 거를 공부를 해보시면 두 달이 안 걸립니다. 그란의 야유라 보기가 발해의 그때 발해 수도가 5개였는데 꽤 멀리 이쪽 동쪽에 있었거든요. 동경부 쪽이 아마 발해 적일 텐데 거기까지 정말 말 타고 그냥 일직선으로 질주를 해요. 뭐 전쟁을 막으러 갔던 재상이 이제 배신을 한 거죠, 실제로. 예. 그리고 또 마지막에 성문을 열고 농성을 할 때도 또 내부 반란이 있습니다. 결론은 젊은 사람이 전쟁 나면 도망갈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면 그분들에게 내가 이 나라를 목숨 걸고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가르치지 못하고 부여하지 못했으면 그럼 우리 세대가 잘못한 거죠. 저는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전쟁 나면 건강한 60대, 70대 전부 다 총 들고 나가서 1차 저지선에는 나이 든 사람이 서야 된다. 살 만큼 살았고 더 살면 좋지만 그리고 아직은 건강하니까 M16는 쏠 줄 알고 뭐 수류탄 20-30m는 던질 줄 알면 그리고 총기는 많이 만져봤고 그러면 1차 저지선은 선빵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죽으러 가는 거거든요. 거기는 60대, 70대가 가자. 그러고 나면 20-30대는 뒤에서 이제 반격할 때 잘 무장된 걸 준비된 걸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지금 휴전선 철책을 공격을 당하면 우리 군인들은 무조건 뒤로 빠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방을 당할 때는요. 앞에서 결사항전을 하잖아요. 다 죽어요. 그래서 일단 뒤로 빠집니다. 빠지고 난 다음에 우리 같은 예비군들이 가서 40대도 국가의 주력이 될 수 있으니까 뭐 저는 아직까지 뭐 하루에 한 10km 행군을 해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 가서 이런 사람들 붙들어 가서 그냥 일단 일선에 총알바지로 쓰고요. 그다음에 후방에서 잘 정비된 군인으로 반격을 해야 되겠죠. 그쯤 되면 우리 청년 세대가
자기 아버지 세대가 가서 죽고 있는데 전쟁 나면 도망갈 거라는 얘기 안 하겠죠. 어떡합니까? 지금 너무 평화가 오래 길어서 아무리 전쟁 교육 해봐야 되질 않으니까요. 그래서 방법은 하나입니다. 전쟁 나면 60대, 건강한 60대부터 총독 앞으로 가자. 저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감염이면 기생충 감염, 아직 하루에 본갈로 2번을 꼭 먹어야 되느냐 얘기는 이제 여러 설이 많은데요. 가려우면 한 번 정도는 요충약을 먹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이제 우리가 비료를 쓰고 재배를 하지 인분을 갖고 재배하지 않으니까 기생충이 도는 사이클은 다 이미 다 이제 끊겨가지고 없다고 보는 게 맞는데요. 또 외국 나가서도 식사를 하고 그러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요충 감염의 가능성은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름기가 많은 중성 피부 없습니다. 기름기가 많으면 지성 피부입니다. 좋아요 눌렀어요 님이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기름기가 많은 지성 피부입니다. 자, 그런 지성 피부는 무조건 각질이 일어납니다. 복합성이 아니에요. 지성 피부의 4가지 특징이에요. 일단 여드름이 잘 생긴다. 2번 모공이 넓다. 3번 세수하면 당긴다. 4번 각질이 잘 생긴다. 그러니까 좋아요 눌렀으면 지성입니다. 그래서 피지역 제제를 먹고 바르면 좋아집니다. 보습제 바르는 거하고 기름기 끼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피부 자체가 지성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피지역 제제를 먹고 발라야 됩니다. 피부에 점처럼 보이는 갈색 반점이 생겼어요. 크기가 조금씩 커지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갈색 반점은 점은 아니에요. 그냥 나이가 있다 그러면 검버섯이나 잡티가 생긴 거고 커진다 그러면 그거겠죠. 근데 이게 튀어나온 거라면 레이저로 수술하는 게 좋고요. 그냥 편편하게 피부 만져지지 않는 갈색 반점이다. 약 바르시면 돼요. 오랜만입니다. 진명경님. 맨발 긋기가 의학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의사분들은 그러는데 이게 연구할 인원과 연구비용이 없어서 연구를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효과가 있는데 의사들이 그냥 기존적인 생각에 관념에 박혀서 없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뭐 여러 가지 생각들 할 수 있는데 저도 한번 옛날에 방송을 했던 게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늘 집에서 이제 뭐 이렇게 운동 안 하시고 침대나 소파를 즐겨 이용하시는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맨발 걷기라는 걸 봤어요. 그래서 효과를 봤다고 여러 사람이 이견한 걸 보고 그때부터 맨발 걷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분이 좋아진 게 맨발 걷기에서 좋아진 건지 아니면 걸어서 좋아진 건지 그거를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이제 우리가 황토끼를 걸을 때 지기를 느끼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건 의학적으로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맨발로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바닷가에 가도 반드시 신발을 신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닷가에 물론 아무리 관리를 잘 하지만 누군가는 캔 따개도 버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깨진 유리병에 날도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이 있으니까 신발을 반드시 신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바로 씻으면 되죠. 그거는 저의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그리고 저는 걷는 걸로 따지면 오늘도 지금 제가 걸었던 게 27,000보를 걸었습니다. 다 신발 신고 걷습니다. 그러면 맨발 걷기와 신발 신고 걷는 거의 차이를 연구를 하려고 그러면 똑같은 상황으로 27,000보를 저기를 걸어야 되겠죠. 잘 준비되어 있는 황토길을 걸어야 될 거고 제가 걷듯이 등산 가고 이런 데를 맨발로 걷다가는 잘못하면 발을 다치겠죠. 그러니까 굳이 연구를 한다면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 나이 운동 정도 이런 걸 비슷한 사람들을 지금 대전 어딘가에 어느 주류회사 사장님께서 잘 만들어진 등산로를 맨발길로 만들어놨다 그러더라고요. 거기를 계속 그렇게 이제 걷는 분들과 그 옆에 산길을 계속 걷는 사람의 두 그룹의 차이 이렇게 연구를 하면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굳이 맨발 걷기가 효과 없으니 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하실 분들은 하시는데 세이프하게 잘 정돈된 황토끼를 그렇게 하시도록 하는 게 좋겠다.
제가 가는 뭐 구룡산이나 대모산, 청계산 같은 뭐 구간 보면 잘 다듬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런 데서 걷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뭐 저는 그게 신발 벗고 걸었다가 신발 신고 다시 양말 신고 이렇게 귀찮아서 옆으로 그냥 훅 지나가요. 예. 그리고 좀 더 많이 걷자, 예. 좀 운동량을 늘리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좋아하시는 분이 맨발 걷기를 해서 좋은 느낌을 받고 몸 컨디션이 좋아지고 건강해졌다. 효과 있는 거예요. 믿으시고 하셔도 되는데 제가 걱정은 딱 한 가지예요. 예. 발 조심하시라고요. 준비 안 된 데서. 가끔가다 등산로를 맨발로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그 황토길 준비가 안 된 데를. 그러면 말리고 싶어요. 예. 신발 신고 그러시고 좋은 데 가서 그렇게 하시라고. 양재천변에도 있고 산도 보면 야트막한 산들은 준비되어 있고 대전 분들은 좋으시겠더라고요. 준비가 잘 돼 있으니까 하시는 것도 좋은데 뭐 맨발 걷기를 해서 신발 신고 걷는 사람보다 월등히 더 건강해졌다. 저는 뭐 그게 꼭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연구할 필요 없죠. 해서 좋으면 하시면 돼요. 네. 내 느낌이 좋으면. 수영장 가면 무좀 걸린 사람들이 걷는 맨발로 걷게 되는데 무좀 걸릴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대중목욕탕을 잘 이용하지도 않지만 이제 뭐 친구들이랑 골프를 하게 되면 샤워를 해야 되니까 그럴 때는 반드시 수건을 앞에까지 갖고 나와서 입구에서 내 신발 신을 때까지 갖고 와서 거기서 발을 닦고 수건을 이렇게 그 수건함에다 던져 넣죠. 수영하는 거 좋은데요. 수영하시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이제 발을 잘 닦고 몸도 소독약이 있으니까 비누질 가볍게 하시고요. 자주 하시면 피부나 손 이런 게 되게 건조해져요. 손톱도 건조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보습제 잘 바르시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어요. 물속에 있으면 피부는 건조해지고 그다음에 손톱도 건조해지고 또 수영장 바닥에 물기도 많고 또 뭐 무좀 걸린 분도 이용하시겠죠. 무좀 있으니까 당신 수영장 들어가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걸릴 수 있죠. 그러니까 무좀 그 수영장 갔다 오시면 집에 와서 한번 발바닥은 더 이렇게 비누질해서 닦고 이런 노력은 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몸에는 반드시 보습제는 꼭 쓰세요. 왜냐하면 물속에 오래 있으면 피부 무조건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여름이라도 수영하시는 분들은 보습제를 꼭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1부에서는 그 임용환 박사님 모시고 전쟁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6.25 전쟁에 대한 얘기도 했고 이란의 이스라엘 전쟁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전쟁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주셨는데 한번 다시 잘 들어보시고요. 임용환 선생님이 쓰신 여러 책들 중에 뭐 삼국지 이런 거는 그냥 재미로 보시면 되는데요. 꼭 한번 따로 읽어봐야 될 책이 박재가 선생님에 대해서 쓴 책이 있습니다. 한번 판을 바꿔서 다시 또 내셨던데 저는 또 사서 또 읽어봤어요. 그래서 조선이 왜 망했는지를 그 책을 읽으면 금방 알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 꼭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될지 개인의 삶이든 가족의 삶이든 국가의 삶이든 그런데 영감을 좀 얻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제목이 박재가 선생님 책인데 제목이 다 기억이 안 나네. 나이가 들어서. 그래서 임용환 선생님이 쓴 박재가에 대한 얘기 한번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재밌는 준비해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서 고맙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